6살 소년이 처음으로 복수를 계획하다. 완벽하게 치밀하게 깔끔하게 해내다니. 범행 수법이 매우 섬세하고 최고 수준이다. 그는 먼저 술에 취한 남자가 집으로 가는 골목에 똥과 오물을 뿌렸다. 남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벽에 기대어진 작은 길만 남겼다. 그리고 벽의 시작 부분에는 이미 끈으로 묶인 나무 막대기가 있었다. 이 나무 막대기의 역할은 일종의 신호봉이다. 남자의 머리와 접촉하면서 나무 막대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남자가 이미 함정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상에서 멀지 않은 벽면에 구멍이 뚫렸다. 안에는 날카로운 창이 꽂혀 있다. 그리고 벽의 반대편에는 끝부분이 삽과 맞물려 있다. 간단한 치명적인 장치가 형성되었다. 누군가 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구멍에 가까이 가면 설치자는 철타에 힘껏 비틀기만 하면 된다. 작은 구멍 속의 창은 뒤쪽의 힘에 의해 순식간에 작은 구멍을 뚫고 피해자의 가슴에 찔린다. 일격에 사망하는 효과를 낸다. 신호봉이 흔들리면 피해자는 소년의 예상대로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그의 생명은 소년의 눈에 단 3초밖에 남지 않았다. 피해자가 들어선 순간부터 숨겨진 곳까지 기계의 작은 구멍은 겨우 한자의 거리다. 술에 취한 남자의 3초 동안 이동거리는 정확히 한자다. 이를 마음속으로 세고 있을 때 소년의 눈빛은 매우 확고하게 돌진 자세를 취했다. 술에 취한 남자는 여전히 욕을 하고 있지만 위험이 다가오는 줄은 모르고 있다. 3에 도달하는 순간 약한 몸이 총알처럼 튕겨나왔다. 철제 타이틀에 전력을 다해 양발로 뛰어올랐다. 숨겨진 작은 구멍에 힘이 순간적으로 찔러 넣었다. 구멍에 딱 붙은 남자가 가슴을 관통당하며 피를 튀겼다. 남자는 이렇게 불명확하게 어린 아이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원래 아추도 순진하고 발랄한 아이였다. 사이가 좋은 두 명의 절친이 있다. 그들은 매일의 재미로 구멍 하나를 찾아낸다. 아추가 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쥐떼를 이끌고 길가의 작은 식당을 어지럽힌다. 어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들이 가장 큰 재미를 느낀다. 그러나 오늘은 무무가 오면서 작은 뚱뚱이가 나쁜 소식을 가져왔다. 아추 오빠가 사고를 쳐서 급히 술집으로 갔어. 아추가 급히 달려와서 도착했을 때 그냥 집자리 위에 오빠의 차가운 시신만 있었어. 옆에 주인장이 아직도 붕괴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어. 오빠가 술을 배달하던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을 치였대.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아 생명을 잃었다고. 이 말을 들은 아추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어. 얼굴 가득 당황한 표정으로 오빠의 시신을 응시했어. 본래 부모가 없는 나는 유일한 가족마저 잃었다. 여기 술집 주인은 평소에 우리 형제에게 잘해주긴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두 명이 일꾼을 고용해 아추와 함께 형을 묻는 것뿐이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은 아추가 주인을 불렀다. 누가 그의 형을 이렇게 만든 거냐? 주점 주인이 아추에게 이 일을 잊게 하라고 했다. 결국 5살 어린이가 알게 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으러 가는 거지. 차라리 잊고 잘 살아가는 게 낫다. 하지만 아추는 눈물을 안고 아이의 감정으로 내뱉은 푸념처럼 말했다. 누가 한 짓인지 알면 적어도 평생 저주할 수 있어. 주인은 눈앞을 바라보았다. 의지할 곳 없는 소년이 조금 침묵하게 되었다. 결국 나에게 말해주었다. 사천문에 있는 한 이름이 시안인 술주정뱅이에 대해 일꾼들이 시신을 정리한 후 떠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남아있었다. 형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눈빛이 차갑고 무감각하며 냉정해질 때까지 이 순간 내 마음속에는 시안이라는 범죄자만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5살 남자아이가 이렇게 정교한 살인을 계획할 수 있는 이유다. 아추는 꽤 영리한 아이이기도 하다. 사안을 죽인 후 작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장작집에 숨어 있었다.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의 절친 소팡뿐이다. 이것이 아추가 이 며칠 동안의 식량 공급원이다. 소팡은 아추에게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아추는 아주 편하게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누가 술래야? 없어. 혼자서 하고 있어. 실상을 모르는 뚱보가 오히려 이 일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추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했다. 들어보니 마을의 똥투성이인 사람이 골목에서 죽었다고 해. 온몸에 똥이 묻었는데 웃기지 않나요? 만두를 먹고 있던 아추는 순간 멈칫했다. 이 일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호텔 주인을 만나야 했다. 뚱보가 술집에서 알게 된 그의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남자아이에 대한 소식을 여기저기서 알아보았다. 천은 아추와 샤오팡이 게임을 했어요. 규칙은 마을로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은 몰래 마을에 잠입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게임에 성공했어요. 다정한 샤오팡은 아추와 약속을 했어요. 10년 후에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샤오팡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아추는 곧장 아저씨의 술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칼과 검을 든 남자들이 주인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사천문 사람들이다. 예고 없이 주인은 소년을 보고 즉시 소리쳤다. 빨리 도망쳐. 아추는 문을 재빨리 닫고 미친 듯이 달렸다. 사천문의 일행도 뒤따라 쫓아왔다. 천하문을 향한 추격을 멈추지 않고
소녀는 재빨리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어두운 쥐구멍 안을 기어오르며 여기서 쥐구멍의 이 점을 이용해 상대를 빠르게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상대의 인원이 너무 많았다. 절박한 상황에서 아추는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매끄러운 기와 위에서 계속 이 추격전을 이어갔다. 곧 단칸집의 처마 끝에 다다랐다. 이 지붕에서 저 지붕으로 뛰어야 했다. 멀리 떨어진 두 처마를 바라보며 아추는 망설임 없이 곧장 뛰어갔다. 작은 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전례 없는 힘을 폭발시켰다. 성공적으로 지붕 위에 착지했다. 하지만 결국 처마 타일 위에서 미끄러졌다. 몇 미터 높이의 처마에서 떨어졌다. 아추는 몸의 통증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일어나서 도망쳐야 했다. 왜냐하면 한번 잡히면 죽음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한 몸이 막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한 손에 붙잡혔다. 사천문 사람 하나가 그를 막았다. 그리고 그를 높이 들어올렸다. 세게 땅에 내리쳤다. 아추를 잡은 사천문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다. 시안을 죽인 사람이 이렇게 어린 민간인일 줄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칼을 휘두르기로 선택했다. 왜냐하면 사천문은 원한을 반드시 갚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칼을 뽑아 자신을 배려할 때 아추는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발견했고 그는 손을 뻗어 사천문의 사람들을 기절시키고 자신을 구했다. 이 남자는 아추의 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소녀는 평생 천문에게 쫓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아추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떠나는 것. 아추는 약간 멍해 보였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아추는 천천히 뻗은 작은 손으로 그 빛나는 아침을 잡았다. 그 후 아추는 그 남자에게 이끌려 밤새 한 저택으로 옮겨졌다. 여기는 살인 조직인 사론부의 거점이다. 30년마다 그들은 자신의 부하로 10세 이하의 아이 5명을 후계자로 삼는다. 그들의 부하가 되는 아이들도 결코 선한 아이들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사람의 목숨을 짊어진 아이들이다. 어린 나이에 이미 사람의 목숨을 짊어진 아이들이다. 눈앞에 음흉한 얼굴을 가진 밤을 보며 그의 손에 죽은 사람 수는 15명을 넘는다. 침대에 앉아 자부심 가득한 수루은 한 노인을 죽인 덕분에 초대받았다. 벽에 기대어 무표정한 붉은 뱀, 겉보기엔 사회적 불안이 있는 큰 남자아이 같지만 그의 손에 떨어지면 죽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남은 인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검술을 좋아하는 백발 소년 소고는 대당수에 의해 선택된 후계자이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사람은 아추이다. 이 암살 조직의 이름은 사론부이다. 강호의 5개의 최정상 암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당수 청면 살수가 선택한 후계자는 소고이다. 2당수 소철나찰이 선택한 후계자는 적사이다. 3당수 비원살수의 후계자는 야리관이다. 가장 아름다운 공자 후계자는 소로인입니다. 5번째 가문이 후계자는 아추입니다. 만찬에서 5번째 가문은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입니다. 방금 의자를 옮기고 앉으려던 참이었는데 내 형들이 쫓아오며 그가 선택한 후계자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가문도 망설임 없이 형들에게 니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종리추이며 올해 겨우 10살입니다. 3살 많은 형이 한 술집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가 실수로 취객의 술을 엎질러서 맞아 죽었다. 그 일로 종리추는 원수를 찾아 형의 복수를 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내 형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오당수가 그날에 죄인이 사천문 소환이라고 말하자 모두의 표정이 매우 놀라워지며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 되었다. 결국 사천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무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10살짜리 소년이 그를 이길 줄은 몰랐다. 내 형들도 오빠를 위해 정말 기뻐했다. 모두 술을 마시며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맛있는 생선과 고기를 나누고 있다. 본래는 모두가 즐거운 만찬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대당가는 다소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하다. 형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형인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동생들은 그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모두 일어나 형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그는 무림의 구지신검을 죽였던 것이다. 원래 킬러에게 살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장이 상대를 죽인 후 급한 나머지 자신의 검집을 현장에 두고 온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다. 9손가락 신검을 죽인 것은 사론부다. 2차 단가는 평소 신중한 형이 이런 저급한 실수를 할 줄은 몰랐다. 옆에 있는 3단가는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사건의 이유를 아는 듯했다. 이번 의뢰에는 사실 형의 사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저 한 여자의 소원을 위해서였다. 그를 비난하는 것은 마치 버려졌다고 보는 것과 같다. 사론부와 그 형제들을 맞다. 살인 무기인 구지신검을 죽인 사론부가 알려지면 곧 9818의 신문과 추적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론부 일행이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을 위해 대장님은 고문인 열망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다. 그래야 9818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른바 가벼운 처벌도 단지 형제들은 겨우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신망이 끝난 후 981형이 사론부의 나머지 사람들을 추격할 것이다. 가족을 멸망시키기까지
그리고 이를 실행할 사람은 내일 아침에 도착할 것이다. 형제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찡그리며 분노의 외침을 했다. 차라리 그들과 전투를 벌이겠다고 하더라도 형이 신망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어도 소구가 살아있는 한 사론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신망을 선택한 것도 소구가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위미를 잃었다. 형제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저녁을 즐기고 있다. 이 밤이 지나고 형은 신망을 받아들인다. 나머지 형제들은 각자 도망쳐야 한다. 다음날 아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나선다. 각자의 후계자들이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다. 만일을 대비해 그들이 각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좋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각자 말을 타고 멀리 떠났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 신망의 집행자도 이곳에 도착했다. 이번 신망의 집행자는 거지단에 맡겨졌다. 개방 남양 분처장 천하유룡, 사론부 대장하 한복, 흰옷이 이미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천하유룡은 또 그의 형제들이 어디 갔는지 묻고 싶어 했다. 대장하는 표정 없이 대답했다. 그들이 어디 갔는지 내가 알더라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자진해서 형제들이 도망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보아하니 너는 집행자로서 이 일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 천하유룡이 상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 헛수고일 뿐이야. 아무도 구파일단의 추격을 피할 수 없어. 그 후 그는 손을 휘저으며 의식의 시작을 알렸다. 구제단의 동생들이 몰려들어 청면살수부를 붙잡았다. 그의 옷을 벗기고 온몸을 바닥에 눕혔다. 내 팔다리를 로프로 묶어 고정시켰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로프로 잡아당겼다. 온전히 5마리 말이 나뉘어 움직일 수 없는 형세. 이런 잔인무도한 고문은 백이라고 불린다. 10만 구파의 연합으로 제정되었다. 이 형벌을 겪은 자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100년 전 마도는 중원을 침범하여 세상을 어지럽혔다.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며 악행을 저질렀다. 이 끔찍한 피바람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 마도와 사악한 자들을 처치하려 했다. 중원 무림에는 설 자리가 없다. 9개 파와 1개의 단체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몇 달 동안 논의했다. 결국 연합하여 중원에 무림 최고 형벌 100개 신망을 제정했다. 신망을 받은 자는 소림과 무당에 의해 세상을 더럽힌 두 눈이 파내어질 것이다. 아미와 화산이 좌우의 고막을 찢을 것이다. 청성파와 중남파가 그의 양팔을 끊어버릴 것이다. 창명파와 점창파는 간과 하천을 밟고 다닌 두 다리를 버렸다. 하이난파는 길을 모은 기해열을 파괴했다. 마지막 이즘은 강도파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백미를 잃게 하는 중환열을 파괴했다. 이런 혹독한 고문을 겪은 사론부의 대당수 청면살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점의 신음도 내지 않았다. 그는 굳이 신검을 죽여 사론부를 칼끝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 속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다. 오당수는 아추를 데리고 쉬지 않고 길을 달렸다. 그러나 앞에 2명의 예술 거지가 길을 막고 있다. 그들은 배가 아파서 3일째 굶었다고 주장하며 오당가가 돈을 좀 주기를 바란다. 서둘러 도망치는 오당가는 여유롭게 그들과 맞서지 못하고 동전 한 잎을 던지고 말을 몰아 도망쳤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던 기점. 그때 얼굴색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그들은 가슴에서 향기 나는 종이를 꺼냈다. 방금 그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적지인살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갱단의 소식을 전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꽃을 일으키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방금 떠났던 오당수가 지금 다시 돌아왔다. 오당수는 푹 하고 칼로 한 사람의 머리를 떨어뜨렸다. 남은 한 사람이 아직 저항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결말은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오당수가 두 사람을 처리한 후 아추를 데리고 한 오두막에 잠시 쉬었다. 가족이 최근 배에 대한 소식을 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때 아추는 흰 침대 시트 위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를 데리고 온 오당수였다. 그는 아추에게 궁금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지만 아추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만약 자신이 알아야 할 일이면 물어보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본 것은 처음이다. 오장가, 아니면 지금 상대방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일까? 그들은 중원에서 벗어나 구파로 도망가려고 한다. 한 무리의 세력 밖으로 나가려는 것이다. 비록 아추에게 다시는 사천문에게 쫓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다시 도망치는 처지에 빠졌어요. 하지만 아추는 이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상대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되나요? 오대가 이 순진한 소년을 바라보며 수줍어하는 모습이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사부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자신이 아추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외출의 소식을 알아본 남자가 돌아왔다. 그는 항구에서 배를 찾았다. 그리고 배의 앞부분에 노란 줄로 매듭을 지었다. 무당 집안의 눈으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당가는 지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돈을 꺼내어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바랐다. 남자는 재빨리 손을 흔들며 거절했다. 사실 남자의 부모는 일찍이 악당에게 살해당했다. 바로 오당가가 그를 도와 복수해 주었다.
그는 단지 이런 것들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작은 일로는 상대에게 보답할 수 없다고 여겼다. 무당가는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말 한 피를 남기고 아추를 데리고 떠났다. 지금 처냐 유룡은 신망을 수행한 후 가입방의 동생들에게 자신이 실행자로서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다. 한 작은 형제가 시기적절하지 않게 그에게 보고하다. 오색산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 몽몽과 일천안의 소식이 끊겼다. 처냐 유룡은 그들이 또 다시 산허리 근처에서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며 모두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그때 한 기분 좋은 노인이 2명이 칼잡이를 데리고 도착하다. 노인이 즉시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했다. 거지단의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혔다. 이 검은 깡패 대인에게 인사했다. 천하의 유랑자도 방금 전이 기세가 사라졌다. 그저 눈앞의 노인에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이 이곳에 온 것은 위에서 전해진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다. 구파와 일단의 상의에 따라 결정되었다. 소림사가 소리치는 천룡을 추격하기로 했다. 화산파가 날아다니는 원숭이 살인자를 쫓는다. 무당파는 미모의 공자를 쫓는 책임을 맡는다. 그리고 적지 인쇄 살인자는 그들이 교묘하게 해결한다. 게다가 개도사거지도사의 이 임무는 노인에게 정권이 있다. 그 노인도 천하유룡에게 명령했다. 오색산에 가서 잃어버린 제자를 찾으라고. 그리고 사론부에서 오색산으로 가는 방향을 명확히 분석했다. 분명히 백화로 가서 배를 타고 도망칠 계획이다. 주변 오색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라. 소모촌에 인력을 2배로 배치하라. 천하유룡은 감히 따르지 못하고 얌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이 마지막에 상대의 기세를 꺾었다. 그래서 너에게 신망을 맡긴 이유는 단지 남양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헛된 꿈을 꾸지 마라. 천하유룡은 지금 이 순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다. 상대방이 실수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까봐 무서워서. 이때 오단가와 아추는 서둘러 길을 가고 있었다. 거리에서 또 한 명이 예술가 거지에게 붙잡혔다. 이번에는 무당가가 신경 쓰지 않았다. 상대는 곧장 아추를 끌고 떠났다. 남겨진 거지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이는 뒷모습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게 바로 복수 내에서 쫓아내려는 적의 붉은 손가락 자국이 아니냐. 천은 아직 기운이 남아있는 거지 형제들에게 인사했다. 아추 일행이 멀리 떠나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문살인이 나타나서 그 방향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에게 분파 주인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자신은 남은 한 사람과 함께 정육점 주인의 도살칼을 들고 쫓아갔다. 수십 개의 골목을 쫓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이 놓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아추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을 발견했다. 치에는 팀원들과 함께 그를 바짝 따라갔다. 그들은 벽에 붙어 셋을 세기로 했다. 그리고 함께 돌진해 상대를 기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칼을 들고 골목으로 돌진했을 때 오직 아추 혼자 외롭게 구석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락파 2사람은 겨우 한 명이 어린아이만 보자 즉시 경계를 풀었다. 작은 남자아이에게 아빠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았다. 아추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뒤쪽을 가리켰다. 그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무당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팔꿈치 타격이 그중 한 사람을 그대로 땅에 눕혔다. 다른 한 명이 거지단 제자는 끝까지 저항하려 했다. 그가 휘두른 칼이 무당의 몸을 낮추며 피하자 칼을 쥔 손목을 붙잡혔다. 한 방이 뇌진탕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이 그의 손에서 떨어진 칼을 잡았다. 목을 겨냥해 한 방에 베어버렸다. 이때 맞은 제자가 바닥에 엎드려서 깨어났다. 그러나 무당가는 그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았다. 손에 쥔 도살 칼이 그의 목을 겨누었다. 그리고 위미심장하게 그를 저 세상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 10살짜리 소년의 눈빛은 잔잔해 보였다. 이때 백화부두는 이미 적들이 둘러싸서 물이 새지 않았다. 오단가는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숨기로 하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우연히 오단가가 숨을 곳을 조사하는 곳에 한 제자가 오라 할 때 그들을 발견했다. 형이는 오단가를 향해 어리둥절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대담하게 떠났다. 이때 오단가는 겨우 반응하고 급히 칼을 뽑아 쫓아갔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그 사람은 이미 흔적을 감췄다. 어쩔 수 없이 오단가는 돌아가야 했다. 아추를 데리고 산으로 달려갔다. 이제 평생 배를 탈 수 없을 것 같다. 그때 거지단에서 연이어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다. 먼저 살처분 칼을 든 2명의 제자가 골목에서 참살당했다. 아직 시체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와서 보고했다. 오색산을 지키던 몽몽이도 죽었다고. 한 파도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다. 천하유룡은 지금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다. 바지를 걷어붙이고 한 방에 남의 집 문판을 산산조각냈다. 화는 나지만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라 하는 천하유룡. 마침 제자가 와서 보고했다. 방금 깨어났을 때 붉은 손자국 살인을 발견했다고. 천하유룡은 곧장 달려가서 맹렬히 공격했다. 왜 상대를 붙잡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한 발.
다행히 흑마관계 장로가 아직 이성적으로 처녀유령을 중단시켰다. 그 제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보라고 했다. 맞고 난 제자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단지 그가 한 귀신과 숨어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흑마법사는 다소 의미심장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현재 오단가는 아와 함께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며 이 집이 먹을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문을 연 것은 차갑고 냉담한 노파였다. 그녀는 집이 가난해서 대접할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무당이 몇 개의 동전 지폐를 내밀자 노파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그들은 정성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만두 몇 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때 집 밖의 문이 또 열렸다. 아내는 다시 한번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문틈을 열었다. 그러자 한 무리의 거지단이 들고 있던 그림을 보여주며 아내에게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그것을 보고 즉시 표정이 당황으로 변했다. 거지단은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틀림을 느끼고 다시 물었다. 본 적이 있느냐고. 아내가 애매하게 대답하기도 전에 거지단은 문을 힘껏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진한 만두향이 그들의 코와 위를 자극했다. 앞장서던 남자가 예의 바르게 아추에게 인사했다. 그 후 그는 무당 집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쫓고 있는 살인마가 만두를 좀 나눠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무당 집 주인이 답했다. 물론 가능하다고. 하지만 당신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오단가의 대답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왜 하필 구걸하는 거지가 까다롭게 굴겠는가. 그는 몰래 손을 뒤에 있는 칼로 뻗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단가는 돌아서서 그의 목을 한 번에 베었다. 그때 구파의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상대가 구걸하는 잘하는 것을 알고 모두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실력이 어떻게 적지 않은 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통천전력의 힘 덕분에 금방 모든 강도들을 부처님께 데려갔어요. 아내는 그제야 깜짝 놀랐어요. 계속 두 팔을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폭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확인할 때도 같은 자세였어요. 땅에 줄지어 선 제자들의 머리들을 바라보며 흑마관계의 표정은 지금 석탄처럼 검게 변했어요. 이전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하오무촌에 집중된 사람들을 분산시켰다. 자신은 하오무촌에 남았다. 천혜유룡은 남양으로 돌아갔다. 이때 오단과 아추는 어떤 지붕 위에서 항구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곳에 모여있던 거지단의 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행동하기로 계획했다. 이때 그들의 임무는 지붕 위에서 푹 자는 것이었다. 막 잠들려던 아추. 그러나 집 아래의 소음에 놀라서 그는 처마에 엎드려 상황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한 남자가 칼로 한 소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오당수는 아추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때 아추는 이미 뛰어내렸다. 큰 소리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남자를 제지했다. 남자는 방해꾼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소변을 보며 남자아이에게 빨리 떠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머리를 터뜨릴 거야. 남자아이의 스승은 원래 아추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아추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오단가는 남자아이와 함께 나서서 막았다. 이삼은 아추 뒤에 어른이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들고 그들의 스승과 제자에게 떠나라고 위협했다. 그때 소녀는 기회를 잡았다. 이삼의 억제를 벗어났다. 남자는 도망치는 소녀를 잡으려 했지만 무당가가 제때 출동하여 저지했다. 그는 화살처럼 돌진하여 이삼을 날려버렸다. 오단가는 상대에게 경고한 후 그 남자를 그냥 놔주려 했다. 하지만 이삼은 지금 무당가를 가리키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알아보았다. 바로 구걸단이 추격하는 미지의 살인자였다. 하지만 무당파를 알아본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장면이 전환되며 이삼은 지금 바구니를 메고 항구로 향하고 있다. 정기 검사를 하는 구걸단의 제자들은 그에게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 무사히 상선으로 변신했다. 한 리산의 오랜 친구가 그에게 배낭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 배낭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리사는 그 안에 독사 한 상자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남자는 크게 놀랐다. 그는 이 위험한 물건을 관리인에게 신고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리산에게 배낭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래야 모르는 사람이 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리사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배낭을 놓았다. 그때 한 옛 친구가 술병을 들고 그를 찾아왔다. 남자는 손으로 리산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그에게 소녀 송하와의 일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리사는 대충 둘러대며 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남자는 그를 바라보며 충격에 가득 차 있었다. 리산의 얼굴 피부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오단가는 발견된 것을 감지했다. 순간적으로 한 방에 남자를 기절시켰다. 그 후 정체를 숨긴 사람의 가면을 벗겼다. 그리고 교방 쪽에서는 흑마관계가 관청의 통지를 받았다. 누군가 골목에서 죽었고 얼굴이 벗겨졌다는 내용이었다. 흑마관계는 먼저 감싸고 있던 지프로 된 매트를 열어보니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적지문 살인이 얼굴 바꾸는 기술에도 능숙할 줄은 몰랐다.
죽은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자 수송선에 탑승한 장정 이삼후 흑마관계가 화가 나서 제자를 데리고 거리에 문을 나서 제자에게 신호를 보내라고 재촉했다. 남양 분창주 처녀에게 유룡이 남양부두에서 상선을 막도록 하라고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저어 쫓아갔다. 신분이 드러난 오단가는 하늘의 교방에 신호탄을 쏘았다. 아추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그를 호수에 던져버렸다. 이어 자신도 뛰어들었다. 하지만 겨우 10살인 아추는 전혀 수영을 할 줄 몰랐다. 멀리 떠나는 상선은 예상대로 거지단에 의해 가로막혔다. 1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바꾼 적지문 살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배의 관리자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다. 15분 전 남자가 아이와 함께 강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방법이 없네. 천혜유룡이 이번에도 맨손으로 돌아왔어. 오단가가 아추를 끌고 강에서 육지로 올라왔어. 그는 먼저 아추의 몸에 호흡을 돌리는 혈자리를 짚었어. 그 다음 손으로 가슴을 몇 번 눌렀어. 하지만 결과는 소년이 여전히 심장 뛰는 것을 회복하지 못했어. 오단가의 표정이 조금 침울했어. 그는 이마에 찬 것을 내리고 아추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 아마도 조금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랐던 걸까? 하지만 잠시 후 아추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무단가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아추가 뜻밖의 살아남아 그를 멈추게 했다. 오단가의 얼굴에는 겨우 미소가 떠올랐다. 곧 강도단이 스승과 제자의 행방을 찾았다. 제자들의 상의 끝에 흑마관계는 붉은 손가락 자국으로 죽였다고 단정했다. 이제는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반드시 공기에서 시체의 가죽을 가져와 신분을 숨길 것이다. 그리고 근처의 공기에는 단지 2개의 천음산과 황성산만 있다. 그는 천야 유룡과 병행하여 2갈래로 나뉘었다. 자신은 황성산으로 사람을 찾으러 갔다. 천야 유룡은 천음산으로 향했다. 잠시 후 천야 유룡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산 앞에 도착했다. 수색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사치인 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천은 제자를 부르며 잠시 후에 왕양으로 가서 사람을 찾기로 했다. 이때 한 제자가 한가롭게 놀다가 산기슭에 넘어졌다. 그 우연한 넘어짐 덕분에 그녀는 풀숲 속에 숨어있던 스승과 제자를 발견했다. 오단가 오른쪽 부하는 상황을 보고 즉시 검을 뽑아 목에 대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황성산의 한쪽에서는 검은 마법사가 몇 개의 파헤쳐진 무덤을 발견했다. 안의 주인공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적지인 살인이 파헤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몇 개의 적합한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다. 검은 마법사 관계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부하에게 신호탄을 쏘아 천음산의 천야유룡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그에게 산 전체를 지키라고 하며 모기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곁에 있는 부하가 신호탄을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흑마관계도 부하가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다. 다행히 이때 등 뒤에 검객이 임무를 막아섰다. 그는 산을 내려가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장로를 불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한편 강가에서 떨어진 거지단 제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천야유룡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남자가 왜 아직 올라오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칼이 목에 겨눠져 있었다. 한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 아추가 집신을 벗었다. 그의 앞에서 가리키며 힌트를 주었다.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집신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천야유룡이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왕양으로 가서 적지인 살인의 흔적을 찾으러 갔다. 이 강가에서 떨어진 제자를 계획하고 흑마관계 대인과 접선하기로 했다. 남자는 분별이 주요하게 떠나자마자 당황했다. 큰 소리로 외쳐서 모두에게 적지인 살인이 여기 있다고 알리려 했지만 무당 가문에 의해 목이 베었다. 스승과 제자는 거지단 사람들이 이미 멀리 간 것을 보고 풀숲에서 기어나왔다. 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 적합한 사람의 피부를 찾으려 했다. 스승과 제자는 큰 무덤을 찾았다. 이런 무덤은 보통 파지 않아도 되고 기계장치로 들어갈 수 있다. 칼을 등에 찬 무사와 말 타고 무사히 천음산에 도착했지만 천의 유룡 일행이 이미 떠난 것을 발견했다. 무사히 말을 몰아 남양으로 가는 천의 유룡을 쫓았다. 천의 유룡은 아직 논쟁하려 했지만 상대가 흑마 관계를 내세우자 그들은 상대방을 따라 순순히 천음산으로 돌아갔다. 이때 무당파의 가죽과 아추와 함께 기중에 들어갔다. 칼로 관림 속 죽은 자의 얼굴 가죽을 새길 때 밖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오단가는 급히 무덤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폈다. 그때 배고픈 무리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발견했다. 현재 천야유룡은 교파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이미 대기 중인 제자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한 가구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천의 유룡은 순간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며 깊은 자책에 빠졌다. 그때 뒤에서 다가온 흑마관계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한 결과를 깨달았군. 하지만 이 제자의 희생은 적지인 살인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음을 증명했다. 그는 즉시 천의 유룡에게 천음산을 포위하라고 명령했다. 자신은 그물망을 펼쳐 산으로 다가가 수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의 유룡은 형제의 죽음으로 이미 기운을 잃었다. 흑마관계가 이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유룡, 귀가 먹었나? 이 요청으로 천의 유룡을 끌어당겼다. 두 손을 모아 주먹을 쥐고 지시에 따랐다.
그리고 구가방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적지인살이 천음산에서 도망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천음산 외부의 제자들을 각처에 소집했다. 천음산을 향해 모여들며 하나의 포위망을 이루었다. 그리고 천음산을 포위하는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산봉우리를 수색하라. 상대방이 숨는데 능숙한 암살자일 수 있다. 모든 풀숲과 의심스러운 곳을 철저히 수색해야 한다. 오단가는 숲속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미 절망이 가득 차 있다. 그는 실수를 했다. 강호회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이 녀석들이 다시 돌아올 줄이야. 아추는 무덤에 가서 짐을 가져오려 했지만 무당가에 의해 막혔다. 그의 말투는 죽음의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불빛을 보니 이 산은 이미 포위다 했으니 그들은 탈출할 수 없다. 말을 마치고 그는 아추에게 무덤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쳤다. 자신은 힘껏 비석을 밀었다. 들어갈 위치를 남겨두세요. 이 등을 이용해 힘을 발휘하세요. 묘비를 닿도록 옮기세요. 모든 일을 마친 오단가는 땅에 주저앉아 후회하고 있다. 처음에 천음산을 떠났다면 강도 무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기지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그는 한숨을 내쉬며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옆에 아구가 귀엽게 묻는다. 반쯤 벗겨진 피부를 멈추지 않으려 한다. 소년의 순수한 표정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씁쓸함이 피어난다. 입술을 움직이지만 할 말을 모르겠다. 똑똑한 아구는 지금 상황을 이해한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예전에는 그가 하늘의 문을 찢는 칼 아래서 목숨을 잃을 줄 알았다고.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고 그 후 바닷물을 한 배나 마셨지만 여전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내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거였어요. 오단가가 소년의 한마디에 완전히 깨달았어요. 마음속에 조용히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천하유룡은 마치 바닷속에서 바늘 찾기처럼 산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사람의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현재 천음산의 무덤만 수색하지 않았다. 천음산은 풍수지리로 유명하다. 물에 민감한 여성이나 고위층이 마치 경쟁하듯 무덤 기초를 더 크게 만들 것이다. 큰 무덤 안에는 시신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담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천하의 유랑자는 꿈에서 깨어났다. 즉시 출발하여 하나하나 기초를 수색하고자 했다. 하지만 검은 마법의 괴물이 그를 불러세웠다. 여기 무덤의 기초는 셀 수 없이 많아. 파내려면 언제까지 파야 할까? 붉은 손가락의 살인자는 얼굴 바꾸는 기술을 쓰려 하고 썩은 사람의 피부를 가져가진 않을 거야. 말을 마치자 검은 마법사가 명령을 내렸다. 여기 있는 묘지 지킴이를 데려오라고. 곧 수동이 수호자를 데려왔다.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며 거지 수호자는 다소 두려워 보였다. 흑마법 괴물 장로가 직접 본론으로 들어갔다. 상대방에게 최근에 열린 장례식 장소를 말하라고 요구했다. 수호자는 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천일산에서는 최근 3일 전, 5일 전, 그리고 10일 전에 각각 2번이 장례식이 열렸다. 그가 계속 말하려 할 때 괴물 장로가 그를 직접 끊었다. 그들에게 바로 안내하라고 했다. 반달 전 장례식이 있었던 최근의 장소. 수호자가 그들을 데리고 간 지 사흘 전에 장례식이 열린 손천의 묘. 그의 잔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검은 마귀가 짜증을 내며 그에게 입 다물라고 했다. 무덤으로 가는 통로가 있냐고. 검은 마귀가 묘비를 둘러보았다. 이 묘비 아래가 바로 입구다. 사람들의 말이 훨씬 간결해졌다. 정당한 수호자가 다음 장소로 가려 할 때 검은 마법 괴물이 단서를 발견했다. 그는 잔디밭에 풀이 눌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명백히 묘비가 이동된 흔적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힘을 합쳐 묘비를 밀어내라고 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입구가 열릴 때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곧 비석이 치워지며 입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천하의 유룡이 칼과 횃불을 들고 가장 먼저 나섰다. 그가 기습 중심에 가까워지자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즉시 흑마관계 장로에게 내려와 확인하라고 호출했다. 장로가 내려오자 역시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기습 중심 주변에 벽에 3개의 구멍이 파여 있었다. 흑마관계는 파인 구멍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적지인살이 정말 남다르다. 생사의 순간에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3개의 구멍을 팠다. 천야유룡이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간 지 1장거리에서 앞길이 막혔음을 발견했다. 나머지 2개의 구멍도 마찬가지였다. 흑마관계가 분석하기를 그들은 분명히 한 사람이 앞에서 파고 뒤에서 막았다. 한 사람이 뒤에서 막고 있다. 검은 마법 괴물이 화가 나서 이를 악물고 무덤에서 나왔다. 즉시 제자에게 남양분파에 모든 폭약을 이곳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했다. 19걸음까지 가서 멈추게 했다. 그는 한 건장한 남자와 한 아이의 굴착거리가 최대한 이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가 예상한 대로 5번째 집주인이 앞에서 길을 파고 있었다. 아추는 뒤에서 흙으로 길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아추는 이미 지쳐서 거의 힘이 없었다. 그때 밖에서는 교방의 제자들이 모두 폭약을 옮겨왔다. 그리고 19보의 거리로 직경을 정해 폭약을 무덤 주위에 한 바퀴 묻었다. 지키는 사람이 폭약을 보자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 나가서 막고 싶었지만
검은 마법사에게 지팡이로 저지당했다. 내가 질문할 시간에 차라리 관을 꺼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낫겠다. 그때 오단가는 힘껏 앞으로 파고 있었다. 하지만 아추와의 사이에 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두 사람 사이의 길도 막힐 것이다. 오단가는 아추를 부르려고 했다. 아추는 이미 피곤해서 말할 힘조차 없었다. 이렇게 다섯 대장님이 아추의 머리 위에 손바닥을 내밀자 "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무덤 속에서의 기계는 어디 갔느냐. 내 형을 대신해 계속 살아가야 한다." 이 말 한마디에 아추의 토지가 불타올랐다. "사부님, 저와 함께 가겠습니다.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한편 거리패의 모두는 이미 폭약을 모두 묻어두고 있었다. 마지막 도화선이 연결되고 있었다. 검은 마법의 관계 아래 오늘 모두가 무덤을 멀리했다. 그리고 동시에 도화선을 점화했다. 순간 불꽃이 사방으로 퍼지고 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르륵 황하는 소리도 다섯 번째 가신과 아취를 멈추게 했다. 그들이 놀라움을 느끼던 바로 다음 순간 그들 주변에 폭약이 폭발했다. 다음 날 아침 거지단의 제자들이 폐허 도시 위를 뒤지며 시체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살아있을 때는 만나고 죽었을 때는 만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곧 한 제자가 가문주를 찾았다. 흑마관계는 급히 서둘러 달려갔다. 그것은 어른과 아이의 가체였다. 하지만 폭발로 인해 가체가 크게 손상되었다. 그래서 흑마관계는 이 사람이 적지인 살인자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바로 이때 또 다른 제자가 가문주를 발견했다. 앞서서 살펴보니 찾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 후 제자들이 연달아 파내기 시작했다. 주인공인 흑마법사 괴물은 이들이 모두 도굴꾼이라고 단정했다. 보아하니 천음사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제자들을 이끌고 다른 곳을 막으러 가야겠다. 그들이 막 떠나자 한 손이 땅에서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온몸을 땅에서 끌어올렸다. 그 사람은 바로 사론부의 오단가였다. 그는 땅에서 나와서 아직 할 말이 없었다. 숨을 돌리자마자 아추를 찾기 시작했어요. 흙 속에서 아추의 팔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힘껏 끌어냈어요. 원래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지단의 제자가 떠나기를 기다리던 거였어요. 바로 그때 무당 집안이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흑마관계도 먼저 가짜 소식을 흘려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후 적지인 살인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 파거파 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적지인 너와 너의 제형제들을 죽였다. 무고한 구지신검을 죽였다. 무림의 정의에 수치를 안겼다. 이에 파거파는 구파를 대신하여 너에게 신망을 집행할 것이다. 오단가가 아추에게 다음에 행동을 취하면 빨리 도망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교파에게 칼 한 자루를 요구했다. 검은 마법 괴물도 거절하지 않았다. 수진에게 칼을 던지라고 했다. 결국 무인이면 체면 있는 죽음을 원할 테니 거지 무리가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 오당수가 칼을 꺼내는 순간 수와 동이 곧바로 돌진했다. 한 명은 위를, 다른 한 명은 아래를 공격했다. 오당수는 숨을 헐떡이며 공격을 막아냈다. 조금 힘을 주어 그것을 날려보냈다. 그리고 손을 뒤집어 한 칼로 수동의 일격을 막았다. 수진의 검이 휘둘러졌지만 허리를 숙여 피했다. 하지만 오단가는 수동의 발에 넘어졌다. 몇 차례의 교전에서 아추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을 발견했다. 오단가는 즉시 상대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호통쳤다. 아추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멈춘 후 뒤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흑마관계도 급히 제자들과 함께 뒤쫓았다. 그와 싸우고 있는 오단가는 추격자가 보이자 발 아래에서 갑자기 힘을 주었다. 한 칼로 포위된 상황을 뚫고 나갔다. 수동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러 그 추격자를 향해 뛰어올랐다. 한 칼로 그중 한 명이 거지단 제자를 처리했다. 뒤에 있는 한 사람을 죽이려 할 때 갑자기 검은 마법 괴물의 지팡이가 나타났다. 달려와서 그 제자를 구했다. 죽을 뻔한 마방 제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아추 방향으로 계속 추적했다. 그때 아추는 급히 도망치고 있었다. 갑자기 귀 옆을 스치는 칼날이 있었다. 부러진 칼이 아추가 도망치는 길을 가로막았다. 알고 보니 한 명이 거지 폐제자가 쫓아온 것이었다. 아추는 방향을 틀어 숲속으로 달려들었다. 주변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힘껏 뒤쪽 추격군을 밀어내고 단 한순간 개방의 제자가 아추의 모습을 찾지 못했다. 이때 아추는 상대방 발밑에 움푹 팬 곳에 숨어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아추의 눈빛이 갑자기 일순간 번쩍였다. 여기가 쥐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감정이 갑자기 확 바뀌며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쥐와 함께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쥐들은 마치 이해한 듯 일제히 아추를 바라보았다. 바로 아추의 이 외침이 그의 행적을 완전히 드러내게 했다. 상대방이 칼을 집어 아추를 끝내려 할 때 쥐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추와 남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다. 순식간에 남자의 모습은 쥐떼에 완전히 잠식당했다. 이런 소리가 쥐떼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것은 산사태의 신호와 비슷한 신호입니다. 소년이 마을에서 밤낮으로 쥐와 함께 놀면서 배운 것. 이런 소리를 낼 때마다 마을의 모든 쥐굴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쥐들이 떼를 지어 거리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돌아다닙니다. 아추는 쥐떼를 이용해 추격을 피하며 작은 길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비명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아추는 계속해서 지글지글 소리를 냅니다. 소리가 쥐떼를 유인하여 뒤따르게 한다. 그는 달리면서 소리를 내어 이용하려 한다. 쥐떼가 오가며 깊은 위험에 처한 스승. 동시에 지팡이에 맞았다. 오단가는 왼팔이 은은하게 아프다. 옆에서 관중이 칼날을 들고 무당가의 목을 배려할 때 오단가는 발 아래에서 힘을 주어 한 방에 상대의 허리띠를 앞으로 가볍게 밀어준다. 그리고 넘어질 때 한 손으로 바닥을 지탱한다. 완벽한 회피 동작을 완성했다. 수진도 만만치 않게 한 칼을 날린다. 이어 넘어져 있는 오단가를 향해 한 칼을 내리친다. 하지만 상대가 암살자라 회피 능력이 뛰어나 연속적인 공격이 모두 상대에게 막혔다. 무당가는 기회를 잡고 몸을 뒤집었다. 한 번이 도약으로 떨어진 검을 되찾았다. 오늘 죽더라도 너희 중 한 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검은 마법 괴물이 이 순간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무릎으로 한 발을 차서 타격 지문을 가진 자의 얼굴에 직격했다. 강력한 속도, 무서운 충격력으로 그를 수미터 멀리 날려버렸다. 웃기는 놈. 너 하나로 우리를 지옥에 끌어내리기엔 부족하다. 오단가가 쓰러져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간신히 고개를 들어보니 아추가 돌아오는 것을 봤다. 아추가 앞에 도착하자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선생님이 도망치라고 했는데 왜 돌아왔느냐? 거지패의 작은 소년이 돌아오는 것도 놀라웠다. 제자가 추적하라고 보낸 게 아니냐? 어떻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담하게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때 살림 사이에서 갑자기 진동이 일어났다. 멀리서 계속해서 우르르 쾅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보니 원래는 쥐떼였다. 끊임없이 쥐들이 그들에게 몰려왔다. 아추는 스승에게 이번에는 그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가 신호를 보낼 때 함께 도망치기로 했다. 계속 가까워지는 쥐떼를 마주하며 거지단 세 사람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아추는 지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쥐가 세 사람의 거지들과 가까워지자 아추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이야. 선생님, 도망쳐요. 도망치는 제자 둘과 도적단 3명을 바라보며 쥐들이 따라잡으며 방해했어요. 수많은 쥐들이 그들의 몸에 기어오르며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부하가 돌아보니 세 사람은 이미 쥐떼에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서둘러 아추를 안고 앞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는 쥐떼를 위지하여 교방의 포위 속에서 간신히 탈출하다. 5일 후 한 마리 비둘기가 거지단의 영역에 날아왔다. 다리에 편지를 물고 편지에는 호포에서 얼굴 없는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얼굴 없는 시체는 총 7구이다. 발굴된 무덤은 총 5곳이다. 목격자와 지문이 없는 2사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외모와 복장이 비슷한 사람이 총 12명이라고 합니다. 천하유룡은 입을 막고 테이블 위에 지도를 보며 약간 위아해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5날 안에 나락파의 귀신과 눈을 피해서 이 지역들을 오갈 수 있을까요? 그 후 검은 마법 괴물의 지휘 아래 얼굴 없는 시체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 노인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찬 드래곤이 하늘을 향해 불평한다. 그러자 검은 마법의 괴물이 감싸고 있던 천을 벗기고 이 시체의 얼굴 피부가 가면을 만들기 위해 벗겨진 것이 아님을 발견한다. 절대 지문살인의 소행이 아니다. 분명 누군가가 붉은 지문살인을 도와주고 있다. 갑자기 먼 하늘에서 구걸단의 신호탄이 타올랐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수동과 수거가 2사람이 동창이 신호탄에 놀란다. 이는 적지인 살인이 동창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또 한 명이 제자가 편지를 들고 급히 보고하러 온다. 한 복면 남자가 그에게 이 편지를 주며 장로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편지에는 의심되는 적지인 살인이 밀항선에 탑승했으며 2사람분의 배삭을 지불했다고 적혀있다. 순간 2가지 정보가 거지단 제자들을 갈등에 빠뜨렸다. 그렇지만 검은 마법 괴물은 잘못하더라도 놓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즉시 처냐 유룡에게 당구로 가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소동과 소수지는 제자들을 데리고 밀입국 배를 추적했다. 자신은 독창으로 가서 지원하기로 했다. 2분 반도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숲속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검은 지팡이가 뒤에서 빠르게 다가왔다. 남자의 등 뒤를 가격했다. 사람이 말없이 남자의 얼굴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에는 사람 피부 가면이 전혀 없었다. 알고 보니 남자는 마을에서 빠르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자주 사람들과 경주를 내게 했다. 이번에는 이틀분의 은하를 받았다. 거지단 제자를 보면 도망치겠다고 했다. 속은 검은 마법사 괴물은 분노에 차서 남자의 얼굴에 발길질을 했다. 그때 오단가는 아추와 함께 변신나무를 이용해 밀항선에 올랐다. 배 안에서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배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배를 멈추고 즉시 앵커를 내리라고. 알고 보니 구걸단의 일행이 쫓아온 것이었다. 옆에 있던 선장이 저항하려 했지만 수진에게 한 방에 해결되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올라온 오단가가 즉시 아추에게 짐칸에 숨으라고 지시했다. 혹시 발견되면 창문으로 뛰어들어가라고 수혜가 선원들에게 물었다. 여기 선장이 누구냐? 빨리 와라. 옆에 있는 선원이 가리켰다. 바닥에 있는 시체. 선장이 그에게 살해당했다. 수혜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이 선장입니다.
그는 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갑판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 다음 한 명씩 얼굴에 사람 피부 가면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가면이 아닌 사람을 발견하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무당가는 이 죄수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한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5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집에 온 사람은 짧은 머리의 청년이었다. 그가 멀리서 향주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잡았어요. 향주라 불리는 여인이 몸을 날려 배 위로 왔다. 손에 짧은 칼을 들고 그에게 말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자신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말을 마치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한 번에 무당 가문이 왼팔에 칼을 찔렀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그에게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물었다. 남자가 선실 아래를 가리켰다. 향주는 급히 선실 아래로 달려갔다. 텅 빈 선실을 바라보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 심심이야. 이렇게 해야 너와 내 스승이 교묘하게 숨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아추는 짐 속에서 기어나왔다. 우리는 사람은 하오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배에 태워 떠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흑마관계와 천혜유룡이 집결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동 2사람이 제자를 데리고 겨우 도착했다. 흑마관계는 2사람의 표정을 보고 별로 성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젯밤 오후문 김은향주의 일을 이야기했다. 흑마관계는 한숨을 쉬며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와서 보고했다. 하오우문의 한 장로가 만나고 싶다고 한다. 동시에 하오우문의 문주가 편지를 보냈다. 흑마관계가 편지를 열어보니 2손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렸다. 편지에는 오후에 김은향의 향주인 백음향이 적지인살에게 도움을 주다가 도망쳐서 문파에서 쫓겨났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김은향의 향주인이 적지인살과 결혼한 부부라고 했다. 그리고 일찍이 사령도에서 배를 준비했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곡보들이 즉시 말을 타고 출발하여 저항하려 했어요. 이때 오당가 3사람은 이미 배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다리 언덕 선착장으로 빠르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오후문에 문주가 이미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너야. 자신을 받아준 사람에 대한 보답인가? 이런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나? 백음향은 고개를 숙이며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기방의 소식을 전했으니 지금 그들이 오는 중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당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다친 팔을 짊어지고 싸우려 한다. 기호문 문주 태지의 웃음. 도망자는 칼조차 차지 못했다. 공정함을 위해 나도 검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오당가는 두말 없이 앞으로 돌진했다. 발을 들어서 한쪽 다리를 걸었다. 짧은 순간에 우위를 점했지만 몇 차례 전투를 거친 후 곧바로 문주에게 발에 눌려버렸다. 발바닥이 목숨을 앗아갈 목을 겨냥하고 있었다. 제발 페이 향주를 놓아줘. 너를 배에 태우고 떠나는 걸 막지 않을 거야. 오당가의 어려운 목소리. 이건 내가 포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알겠지만 지금 진양도 그와 같은 처지에 빠졌다는 걸. 문주님의 표정은 조금 단호했어. 그건 나도 자연스럽게 이해해. 하지만 만약 향주가 함께한다면 나는 은둔하며 강호를 떠날 용의가 있어. 향주 마음속에 큰 충격이 일었어. 그녀는 급하게 자신과 적지문 살인사건이 벌써 5년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부부라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여자라고. 말하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네가 내 사람을 얻을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 그때 너는 단지 빈 껍데기만 얻을 뿐이야. 이 말을 들은 문주는 그저 묻기만 했다. 너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 거냐고. 당신은 저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문주가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했다. 너희들은 가라. 강호의 사람들이 거의 도착할 것이다. 향주가 그에게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무당파 3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문주는 칼을 쥐고 왼팔 사이에 끼웠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단칼에 베어냈다. 또한 이 단순한 사랑의 감정도 끊어냈다. 이때 흑마관계가 제자 무무를 데리고 급히 달려왔다. 그 모습은 오후문의 문주가 난처한 표정으로 땅에 무릎을 꿇고 왼쪽 팔이 이미 부러져 있었다. 내 수행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막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에 흑마관계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얼굴이 유난히 차분해졌다. 그는 절도단이 적지문 인장살인 사건의 추적이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이때 호수 위를 떠도는 작은 배 안에서 백음향이 무당가에 다친 왼팔을 닦고 있다. 무당가는 얼굴에 의문을 가득 담고 묻는다. 왜 나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하나요? 향주가 생각하기에 무당가의 왼팔 부상 이유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당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어깨가 아니다. 그가 오후 문주가 언급한 결혼 후 생활에 대한 것이다. 사실 그들 부부는 이전에 딸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향주가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딸 수수는 참혹하게 마차 아래서 목숨을 잃었다. 또한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 이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모두 향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붉은 손가락 자국의 살인자로서 그는 자녀들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지 못했고 반대로 그들을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게 했다. 이것이 향주가 술에 빠진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이 순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전에 서로를 비난하던 언쟁은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이 순간 완전히 풀렸습니다. 서로를 포용하는 포옹으로 변했습니다. 동시에 아추는 급하게 무당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부적절하게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집안에서 무당가의 주인이 담담히 말했다. 무슨 일로 그리 호들갑이냐? 아추가 고개를 내밀어 바깥을 가리키며 육지를 보았다고 말했다. 세 사람이 배의 돛을 바라보았다. 가까운 육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구파와 일파의 세력권을 벗어났지만 눈앞의 그곳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만 아추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스승과 함께 있으면 그는 두려울 게 없다. 그때 향주가 아추의 팔을 잡았다. 그의 팔을 몸 앞에 놓았다. 그리고 아추의 긴 머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머리띠로 묶어법을 썼다. 아추의 눈물은 이때 쏟아졌다. 향주는 당황하며 상대방이 억압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아추는 어릴 때부터 남의 집을 보아왔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머리 묶는 모습을 보았지만 자신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그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향주는 아추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아추를 꼭 껴안았어요. 이 아이를 우리 아들처럼 키우기로 했어요. 오단가는 이 아이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가 미래의 살운검의 일원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향주는 이미 한 명의 암살자 의사를 두었다. 암살자 아들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사론부에서는 손가락 하나로 거지가 남자의 가슴 앞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 거지는 사론부의 대당수입니다. 고문을 당해 실망한 상태입니다. 이미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오감을 잃었습니다. 밖의 정보를 알고 싶어합니다. 오직 안유의 가슴 앞에서의 제스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추가 전달한 것은 소녀의 완성이다. 혈루의 3벽 중 하나의 기술을 이루었다. 형제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장 근면 살수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순간 눈가에서 흘러나올 수 없는 눈물. 안유가 정보를 전하고 문 밖으로 나갔다. 눈앞의 장면이 그의 동공을 급격히 확장시켰다. 손에 들고 있던 식기를 던져버리고 곧바로 여성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주먹이 얼굴에 가까워질 때 멈췄다. 그는 결국 손을 내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울었다.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사론부가 현재의 모습이 된 모든 원인이었다. 그는 대당가의 가슴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대당가는 그에게 하나의 요구만 했다. 상대방에게 절대 소파를 찾지 말라는 요구였다. 현재의 윈난 경계 무당가 세 사람은 이미 여기까지 산책해왔다. 끝없이 펼쳐진 산을 바라보며 오당가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다. 비록 윈난은 구파 일당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의 관할 아래 여전히 대명의 땅이다. 이국에 도착하기 위해 한 달 더 가야 안심할 수 있다. 아추의 웃음과 발걸음에 따라 높이 뛰어올랐다. 그들의 도망길은 완전히 끝났어. 이종족이 그들을 맞이하는 또 다른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 순식간에 3년이 흘렀어. 무당 가문은 잠시나마 평온을 누릴 수 있었어. 3년 동안 무당 가문은 오직 아추만 이곳에 두었어. 약육강식의 숲속에서 끊임없이 달렸어. 서로 수련을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았어. 그날 숲속에서 한 마리 멧돼지가 급속히 달리고 있었어. 뒤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창을 던졌다. 하지만 그 일격은 빗나갔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가 달려오는 옆으로 갔다. 뒤에서 몇 명이 계속 쫓아왔다.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려 할 때 칼자루에 막혔다. 앞장선 남자가 추격을 멈추라고 신호했다. 왜냐하면 야생 멧돼지가 이미 홍리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형은 홍리족의 성지로 그들의 조상이 잠든 곳이다. 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작별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원을 확인하며 누가 안으로 쫓아가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인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절대 자기 사람이 성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지는 도대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결국 한 아이가 멧돼지 머리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멧돼지는 여기저기 난폭하게 돌아다니며 여러 무덤을 파괴했다. 기리주선의 백골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선두에 있던 사람이 즉시 멈추라고 했다. 소년 3명이 바로 둘러싸였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멧돼지가 한 사람을 쳐내었다. 그중 한 사람이 크게 넘어졌다. 그리고 소년은 그 기회를 이용해 힘을 보탰다. 한 주먹이 멧돼지의 정수리에 내리쳤다. 무서운 힘에 멧돼지는 기절해버렸다. 성공을 눈앞에 둔 소년은 희히 웃었다.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멧돼지를 잡았어.
하지만 아추가 기뻐할 틈도 없이 뒤에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우리가 이곳을 성스러운 땅으로 여기는 걸 알고 있니? 아추는 기절한 멧돼지를 가리켰다. 분명히 그건 그가 한 짓이야. 너는 내가 제때 막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 덕분에 이런 피해만으로 끝났어. 무행이 상대의 옷깃을 잡고 가볍게 앞으로 밀었다. 그렇게 해서 아추는 몇 미터 날아갔다. 그는 돌아서 부족원들에게 말했다. 보았지. 이 자식들은 얼마나 뻔뻔한가. 그래서 나는 족장이 그들이 우리 영토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반대했다. 넘어진 아추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즉시 상대에게 호랑이, 족속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주먹으로 싸워서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자고. 하지만 양쪽의 체형 차이가 너무 컸다. 방금 적에게 첫 공격을 하자마자 머리를 맞았어. 그 다음 상대의 아래 후크 펀치가 날아왔어. 아추는 그대로 몇 미터씩 날아갔어. 무심히 쓰러진 아추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 몇 번을 일어나도 소용없을 거야. 나는 족장님과 상의해서 너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할 거야. 그러니 그냥 벌을 기다려. 말하며 돌아서서 떠나려고 했어.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의 외침에 무행이 멈춰섰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고 상대방이 다시 일어섰음을 발견했다. 아추는 지금 땀으로 흠뻑 젖어 있지만 눈빛은 매우 사나워졌다. 이 정도 공격은 가벼운 자극에 불과해. 너는 나에게 끝났다고 뭘로 말할 수 있겠어. 아추의 말에는 계속해서 도발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고 이는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분노를 유도하여 반격의 기회를 노리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추의 예측대로 분노했다. 무행타는 결국 허점투성이었다. 아추는 먼저 힘을 모아 기회를 잡았다. 직접 폭발적인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려 무행타의 오른쪽 뺨에 가격했다. 전략은 효과를 보였지만 힘은 결국 약간 부족했다. 반응한 무행이 백핸드로 일격을 날렸다. 정통으로 맞은 아추는 수미터 날아갔다. 이미 머리를 맞은 오성은 검을 뽑으려 했다. 옆에 있는 부하가 극력 말렸지만 이미 달아올라버린 무행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세 번의 소리와 함께 그는 검을 뽑아냈다. 반가족장도 이 자를 처형할 것이다. 나는 단지 일을 미리 끝냈을 뿐이다. 말을 마치고 칼을 휘두르며 아추를 처치하려 했다. 다음 순간 홍리족의 다른 제자들은 충격에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무행이 칼을 휘두르자 싱은 물러서며 공격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무당가가 제때 도착한 것이었다. 앞서 칼을 휘둘러 무행을 처치했다. 그리고 나서 오당가는 급히 아추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비록 아추는 옆에서 계속해서 사정을 말했다. 하지만 무당가와 향주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가 비난할 사람은 주먹 싸움에서 칼을 든 사람이다. 오당가는 다소 붕괴했다. 짐을 챙기던 세 사람이 막 떠나려 할 때 문 밖에 홍리족 사람들이 이미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오당가는 검을 꺼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물러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만 있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홍리 부족 사람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러 당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오직 정글에서 살아온 아추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된 내용은 그들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행이 조상들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암암족이 수원에 도착했다. 바람은 언제든지 노교평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천폭과 수완봉을 잃어버렸다. 홍리족이 이곳마저 지킬 수 없다면 지금까지의 고향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무행타는 고족의 첫 번째 전사이기 때문에 무가 가족을 대신해 홍리족과 암암족의 전투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원래는 떠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무당가는 다시 표정을 내렸다. 어쨌든 그는 여기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페이진샹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좋은 거처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우리가 호의적인 부족을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호롱리 부족처럼 우리에게 우호적인 부족이 있을지 말이다. 무당가는 약간 찡그리며 말했다. 너는 호롱리 부족을 도와주고 싶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 왼손은 이미 망가졌다. 이 몸이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전쟁에 참여하라고 향주가 이의가 있었지만 무당가에서 막았다. 그는 아추에게 번역하라고 했고 나는 홍리에는 개입할 이유가 없다. 족과 암암족의 원하는 우리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아추가 번역을 마친 후 여자는 두 손을 모아 충분한 존경을 표했다. 그 후 그녀는 족원들과 함께 우호적으로 떠났다. 오당가는 그들의 반응에 매우 위아해했다. 이때 아추가 방금 번역한 구상을 말했어요. 알고 보니 아추는 그에게 동의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오당가가 듣자마자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 더러운 놈아, 너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다니. 그러나 아추는 매우 부끄러워했어요. 그는 무행이 죽음을 당한 것은 사실 자신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일부러 도발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겼어요. 무당 가문은 그에게 왜 자신과 싸우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3년 동안 아추는 이곳에서 뛰어다녔다. 정글 속에서 만나는 모든 동물과 겨루었다. 하지만 사람과는 겨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사람과 겨뤄보고 싶었던 것이다. 말을 마친 후 어머니에게 언덕 쪽에 무릉덩이에 가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거기에는 모두 얕은 색의 독사가 가득하다. 오단가는 말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아추에게 수련을 시작하라고. 하지만 이 전투는 절대 그를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를 엄마와 함께 마을에 머무르게 했어요. 이후 무당과 세 사람은 홍리족의 부족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족장은 다정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족장은 그들을 이미 준비된 방으로 안내했다. 바로 그때 밀림에서 전투 북소리가 들려왔다. 홍리족의 사람들은 즉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이 전투 북소리는 암암족을 의미했다. 이미 수완봉에서 평원으로 이동했다.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다. 족장은 오단가와 함께 세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 거처에 도착해 간단히 설명하고 떠났다. 이때 밖에서는 홍리 부족 사람들이 권투 시합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간단히 몇 차례 손을 맞대었고 그중 한 명이 폭발적인 펀치를 맞고 간 부위를 맞아 쓰러졌다. 그리고 승자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아직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저 가볍게 한 번 쳤을 뿐인데도 그는 이렇게 쓰러졌다. 그의 호흡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방어할 때도 숨을 참아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떤 공격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 나와 한번 겨뤄볼 사람 있나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권왕 리스는 즉시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손짓으로 나와 겨루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추는 한 방에 쓰러졌다. 온몸이 아픈 아추는 분명히 깨달았다. 그 사람은 이전에 자신과 싸운 무행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다. 그때 한 소녀가 몸을 숙여 아추 앞에 나타났다. 당연하지. 그는 홍리족의 최강 권왕이야. 일어선 아추는 소녀를 무시했다. 오히려 다시 앞으로 돌진했다. 이 주먹이 리석에게 맞았지만 힘의 차이는 천지 차이야. 리석이 반격으로 날려버렸어. 작은 소녀가 아추 옆에 쪼그리고 앉아 비웃었다. 어때? 우리 홍리족 권왕의 주먹 맛은 어때?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하얘? 아추는 느긋하게 반격했다. 정말 신기해. 너 왜 이렇게 까매? 아픈 말을 들은 소녀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순간 그녀의 발이 아추의 얼굴에 내리찍혔다. 아추도 물러서지 않고 상대의 머리에 주먹을 날렸다. 그 한 방에 소녀는 울기 시작했다. 주곤의 홍리 부족 사람들도 몰려들어 소란을 피웠다. 그가 부족장의 딸을 어떻게 때릴 수 있냐고. 아추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온전히 도착한 오단가는 상관하지 않았다. 3721이니 아추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해라. 무당의 압박에 아추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고 아추에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면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 소원은 단지 원숭이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홍리 부족의 족장의 딸이었다. 그래서 부족의 남자들은 그녀를 매우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을 밖은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외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소원은 아추에게 떨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원숭이 무리가 겁에 질려 뒤쪽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아추도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녀는 소녀를 한 손으로 눌러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어요. 한편 어둠의 바위 부족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들 곁을 지나갔다. 원효정에서 어둠의 바위 부족의 전쟁 북소리가 크게 퍼졌다. 홍리 부족의 제자가 급히 와서 어둠의 바위 부족이 원효평에 도착해 대오를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리 부족의 부족장도 큰 소리로 출전 준비를 하라고 외쳤다. 장수들이 손을 흔들며 모든 홍리 부족원들이 이 순간에 모두 집결했다. 무당 가문이 머리를 묶고 향을 맡겼다. 주로 그가 불행을 겪거나 홍리족이 패배할 경우다. 그러면 아추를 데리고 중원으로 가서 오후문 문주를 찾는다. 향주가 무당 가문을 꼭 안았다. 눈앞의 남자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그는 마방을 뚫고 천로지망의 적지인 살인을 해냈다. 홍리족의 무당이 전투 전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가 끝나자 장수가 큰 소리로 외치며 부족민들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다. 이때 한 무리의 암암족 부족민들이 밀림 속에 숨어 있었다. 아추는 풀숲을 통해 이 정보를 관찰했다. 그는 소녀를 데리고 기어가기로 했다. 이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 암암족 남자가 그를 발견했다. 그는 아추를 붙잡고 밀림 속 부족민들 앞에 데려갔다. 우두머리는 즉시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두 사람은 나이가 너무 어렸다. 노예로 부릴 가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소녀가 홍리족의 족장의 딸임을 알아보았다.
인질로서의 가치가 있었다. 두 사람이 다투고 있을 때 아추가 갑자기 공격하여 남자의 아랫배에 주먹을 날렸다. 남자가 고통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아랫배를 감싸고 있을 때 소녀를 끌고 숲속으로 달려갔다. 아맘족의 리더가 소년이 도망간 방향을 가리켰다. 그들이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다. 홍리족이 우리가 매복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몇 명의 남자들이 쫓아가려 했지만 고통스러운 남자에게 막혔다. 그는 소년을 직접 처치하고 싶어 했다. 여자아이가 겁에 질려 다리를 떨었어요. 그래서 아추는 그녀를 등에 업고 급히 앞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여자아이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남자가 쫓아올 때 작은 여자아이 혼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남자아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는 여자아이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바라보았어요. 아추가 그를 버리고 혼자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한 발만 남았던 남자는 계획대로 뱀 창문에 빠질 뻔했지만 그는 멈췄다. 발 아래 가득한 푸른 독사들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소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계획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었다. 그때 아추가 갑자기 남자의 뒤에 나타났다. 그를 한 발로 뱀 창문 안으로 차버렸다. 남자는 뱀 창문에 떨어지며 마음속에 이미 절망이 가득했다. 동시에 두 부족의 전사들이 모두 전장에 도착했다. 홍리 부족의 한 전사는 호흡이 매우 불규칙했다. 오단가는 그를 향해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긴장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했다. 그들은 또한 부족원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았다. 바로 그때 아만 부족의 3명이 나타났다. 전사가 창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자세히 보니 3명이 펴만 남은 노인이었다. 여든을 넘긴 그들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지 않았다. 눈앞에 3명의 노인이 다가오자 홍리족 사람들은 다소 망설였다. 그리고 오단가는 그들이 전쟁의 비극이 동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먼저 검을 뽑아 나섰다. 세 발로 뛰어오르며 적의 3명의 노장들을 처치했다. 아맘족은 조금의 슬픔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다. 이것은 그들의 고유한 전투전 응원 프로그램이었다. 아맘족의 전 드럼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적의 장수들이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라고 외쳤다. 아맘족의 전사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몰려들어 돌진했다. 홍리족 전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두 부족의 병사들이 곧바로 뒤엉켜 싸움을 시작했다. 아추는 소녀를 업고 마침내 도착해 바라보았다. 핏자국이 난무하는 잔혹한 전쟁을. 그와 소녀의 표정은 불가피하게 충격을 드러냈다. 이것이 전쟁인가? 그때 아추는 갑자기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소녀를 업고 원래 길로 돌아갔다. 그는 숲속에 숨어있는 아만 부족이 장비를 훔치려 한다고 추측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으러 가야 했다. 아추는 이빨로 천조각을 찢었다. 그것을 손에 묶어 주먹을 만들었다. 그리고 허리띠에서 바지를 벗었다. 소녀에게 큰 나무 속으로 숨어서 소리내지 말라고 했다. 그는 혼자서 바지를 들고 달려갔다. 밀림 속의 암석 부족 사람들. 아추의 눈빛은 무자비하게 강렬했다. 그는 바지를 뒤로 잡고 힘껏 앞으로 던졌다. 청색 독사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내며 암석 부족 사람들에게 덤벼들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독사가 그들을 감쌌다. 한 번이라도 물리면 즉시 독이 퍼져 죽게 된다. 암석 부족은 이미 여러 전사들이 쓰러졌다. 그제야 그들은 칼로 독사를 베어내어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리한 결과 겨우 3명의 전사만 살아남았다. 아맘족 사람들이 뒤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아추는 이미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소년을 쫓으려 했다. 그러나 멀리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신호가 계속 들려왔다. 하지만 3명만 남은 그들은 즉시 도둑질을 포기하고 소년을 추격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아추는 포장지에서 독사를 꺼냈다. 그의 입을 손으로 눌렀다. 풀숲에 숨어 있었다. 어두운 바위족 3명이 지나간 후 그곳에서 기어나와 독사를 재빨리 던졌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어두운 바위족을 처리했다. 작업을 마친 후 정글 속으로 달려갔다. 이때 아추는 전략을 바꿔 계속 숨어있지 않고 숲속에 숨어있던 대신 나무에 올라갔다. 적이 발밑을 지나갈 때 그는 독사 한 마리를 던졌다. 그것은 그 사람의 등에 떨어졌다. 그는 다시 한 명이 적을 처리하며 그러나 아추가 다시 같은 수를 쓰려고 할 때 칼 한 자루가 갑자기 아추가 있던 나무를 강타했다. 알고 보니 마지막 아맘족 전사가 아추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이미 죽은 동료의 칼을 주었다. 아추는 결단력 있게 뒤쪽으로 독침을 던졌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칼에 의해 두 동강이 나버렸다. 아추는 가방을 흔들며 발견했다. 안에 있는 독사들이 모두 소진되었다. 그리고 아맘족 전사의 칼이 이미 휘둘러지고 있었다. 아추는 재빨리 땅에 떨어진 큰 칼을 집어들었다. 상대방의 칼이 떨어지기 전에 상대방을 한 번에 베어버렸다. 상대가 놀란 틈을 타서 다시 한번 힘을 주어 칼을 상대의 심장에 꽂았다. 그로 인해 뒤에서 기습하려던 암석 쪽 전원은 아추의 손에 처참히 죽었다. 다른 쪽 전장에서는 무당가의 거지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싸움이 진행되자 암석 쪽에 병력이 확실히 홍리족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홍리족이 계속해서 패퇴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쪽도 패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현재 상황을 타개할 열쇠는 암암족의 족장 무주얼이다. 지금도 전투의 북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 하지만 밀림에 숨어서 기습하는 족원들은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무주얼은 즉시 한 명이 부하를 보내 상황을 확인하게 했다. 무당가는 국면을 돌파하는 열쇠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전장을 넘어 한껏 뛰어올랐다. 적군의 장수인 무구어를 향해 나아갔다. 무진어의 호위가 이를 보고 즉시 앞으로 나와 싸우며 무당가와 맞섰다. 손목을 돌리며 칼을 휘둘렀다. 무당가는 발을 급히 멈추었다. 몸을 돌려 검을 가로막았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한 검을 휘둘렀다. 바로 그를 허리에서 베어버렸다. 그리고 무구아를 향해 계속 돌진해간다. 하지만 그 무치아는 피하는 모습이 잔상을 남겼다. 무당 가문이 그 검은 자연스럽게 허공에 떨어졌다. 무구아는 두 손을 뒤로 놓았다. 싱호 가죽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검이 하나하나 쉽게 피했다. 다섯 번째 대장의 약점을 잡을 때까지 강력한 힘으로 칼을 휘두르며 마치 맹수처럼 놀라움을 안겼다. 그가 다섯 번째 대장을 향해 짓거렸다. 그러나 다섯 번째 대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일어나 한 번 더 검을 휘둘렀다. 무치얼은 더 이상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고조 칼을 꺼냈다. 반격으로 한 번이 칼로 공격을 막아냈다. 다섯 번째 대장의 발이 갑자기 움직였다. 발바닥이 마치 유령처럼 상대의 머리를 정통으로 가격한다. 하지만 무기야의 전투 본능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 순간 팔이 무당가의 발목을 잡았다. 정말 실망스럽군. 사실 너의 실력을 기대했었어. 지금 보니 그저 그러네. 오당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너가 중원말을 할 줄 알았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무진아가 칼을 휘둘렀다. 오당의 펜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무릎으로 한 발 차서 오당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중원 사람으로서 왜 홍리족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무치얼이 갑자기 뒤를 바라보았다. 아추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칼 소리가 무치얼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전투 본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뺨에 여전히 상처가 생겼다. 아추는 오당가에게 물었다. 그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승산이 있나요? 오당가는 없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 아추는 이족의 언어로 운이 정말 좋군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으며 패배를 인정했다. 명주했어도 실패였어. 다시 계속 공격해도 결국은 죽을 쪽이야. 제발 좀 더 편하게 보내게 해줘. 이것이 아추의 마지막 유언이야. 무빈이 약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어. 그에게 자신의 운이 좋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무릎 꿇은 아추가 말했어. 아버지가 방금 결심했대. 그의 무공을 가르치기로 했지만 불행히도 전쟁이 터졌다고. 만약 무진아가 2년 더 늦게 왔다면 죽는 사람은 그였어. 무구아가 2년 후 결과가 뭐가 다르냐고 물었어. 그때 아추가 손가락으로 뒤쪽 숲을 가리키며 어두운 암석족 전사들이 모두 내가 처치했다고 말했어. 무술을 전혀 배우지 않은 나도 이미 이 정도에 도달했어. 만약 2년 동안 수련을 했다면 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너는 분명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이전에 숲의 어둠의 부족을 확인하러 갔다. 전사들이 잠입팀이 전멸했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소년이 말한 바를 정확히 증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치얼은 크게 웃었다. 나는 2년 후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다. 2년 후 오늘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때 너가 5라운드를 버티기만 하면 너의 승리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아버지의 목을 베어 긴 막대기에 걸겠다. 그리고 너의 두 손을 잘라버려 내 평생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라. 이 말을 듣고 아추의 눈빛이 조금 단단해졌다. 상대방이 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무비는 소년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나는 너의 노예가 되는 거냐. 말을 마치고는 부하에게 퇴각 신호를 보내라고 했다. 한 명의 부하가 무구를 설득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무구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만약 홍리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다음에는 누구와 싸울 수 있을까? 그때 어둠에 바위족의 퇴각 신호가 울렸다. 싸우고 있는 양쪽 모두 얼굴에 위화함이 가득했다. 어둠의 바위족 전사들은 다소 분노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시에 따라 퇴각했다. 홍리족은 추격하려 했지만 장수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상대가 전투가 불리해서 퇴각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사조 전 기구가 오당가에게 한 말을 전했다. 만약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년 동안 너희 아들을 잘 훈련시켜라. 말을 마친 무구는 부족원들과 함께 노교평을 떠났다. 오당가는 아추에게 상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아추는 자신과 상대가 약속했다고 말했다. 2년 후에 다시 시합을 하기로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당가는 충격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게으름 덕분에 전쟁이 멈췄어요. 전투가 끝난 후 홍리족은 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참혹함은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장수는 족장인 아맘에게 찾아갔어요. 족장은 철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족장은 아추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아추는 별것 아니라고 했어요. 그저 2년의 시간을 얻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사용 방식에 따라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리족은 생명력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절대 어둠바위족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아추는 갑자기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급히 이전의 밀림으로 달려갔습니다. 족장의 딸이 숨고 있는 큰 나무 아래에 덮여있던 풀과 나뭇잎을 걷어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소녀 아추를 봤다. 그에게 늦었다고 사과하며 말했다. 그 소녀는 이때 눈물범벅이었다. 그는 바로 아추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그 후 아추는 매일 수련의 길을 시작했다. 이 2해 동안 그는 검법과 걸음을 극한까지 연마해야 했다. 매일 기초 검수를 10,000번 이상 연습했다. 몸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공격을 몇 시간 동안 견뎌냈다. 또한 매일 칼법을 스승과 함께 연습해야 합니다. 주먹 기술은 홍리족의 가장 강한 권한과 겨루어야 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후에도 반드시 강한 의지로 맨몸으로 밀림을 수백 바퀴 달려야 합니다. 몇 달 동안 주먹 기술을 연습한 아추는 호흡을 완벽하게 조절하며 권한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법은 무당파와 백대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심장에 일격을 가하는 기술을 연습하여 칼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2년이나 조용히 흘렀다. 아추는 오랜만에 유림을 찾았다. 내일은 그와 암년족 족장과의 결투날이다. 아마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만나는 소녀일지도 모른다. 말을 마치고 아추는 손을 흔들며 떠날 준비를 했다. 유림의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다. 멀어지는 아추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다. 이아추, 난 네가 꼭 해낼 수 있다고 믿어. 다음날 무기하는 아남족의 전사들이 모두 전장에 도착했다. 홍리족도 언제든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추가 아직 오지 않자 무기하는 부하에게 상대 부족장에게 알리게 했다. 만약 정오까지 아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2년 전 끝내지 못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 말이 나오자 홍리족은 내부에서 즉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아추가 무지열이 도망칠까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권왕 리스가 단호히 부정했다. 신가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홍리족의 장수들도 그 뒤에서 크게 외쳤다. 아맘족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종리추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때 아추가 밀림에서 나왔다. 어머니가 전장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당에게 왜 어머니를 전장에 데려왔는지 물었다. 오당은 순간 말이 없었다. 그저 아추에게 한 자루의 단검을 던졌다. 아추는 단검을 받아든 후 눈빛이 결연하게 전장 중심으로 나아갔다. 무비나도 부하에게 전용 무기인 구절체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아추에게로 다가갔다. 너의 아버지가 이 2년 동안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고 싶다. 각자 무기를 드러내며 두 사람 사이의 전투가 시작되려 했다. 무비나가 먼저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원래 자리에서 사라졌다. 손에 쥔 철체가 조급하게 앞으로 휘둘러졌다. 구절체가 마치 용이 나는 듯 폭발적으로 나갔다. 아추는 왼손으로 칼자루를 맞고 오른손으로 힘껏 찔렀다. 손목을 뒤집고 몸을 틀었다. 다시 한번 가로막아 베었다. 무비나의 몸놀림은 얼마나 기묘한가. 철체를 이용해 팔을 뒤로 뻗어 한 대 때렸다. 그리고는 힘을 받아 아추의 배꼽을 차버렸다. 아추는 더 이상 한 방에 쓰러지는 소년이 아니었다. 2년 동안 폭포가 끊임없이 그의 몸을 때리면서 그의 신체 강도는 이미 다른 차원에 도달했다. 그는 발걸음을 살짝 조정했을 뿐인데도 몸을 안정시켰다. 철채찍을 쥔 무진아는 경멸스럽게 말했다. 그의 발차기를 견딜 수 있다면 꽤 괜찮은 거지. 하지만 2년 동안의 수련 결과가 이 정도 강도라면 아직 멀었다. 너무 성급하군.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말을 마치자 무구아가 다시 채찍질하며 공격해온다. 다시 묻는다. 언제쯤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을까? 아추가 옆에서 몸을 숙이며 움직인다. 최적의 공격 자세를 갖추며 힘을 모은다. 칼을 휘두르자마자 무구아가 뛰어올라 피한다. 그리고 힘을 빌려 한 발로 아추의 등 뒤를 밟으며 넘어선다. 공중에서 채찍을 휘두른다. 순간 구절의 채찍이 마치 독사처럼 아추의 목을 감았다. 그리고 갑자기 힘을 주어 아추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그의 전체 몸이 땅에 쓰러졌다. 그가 아추의 목을 조여서 뒤로 끌어당겼다. 이런 상황을 보며 향주는 나서서 멈추게 하려 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옆에 있던 무당가에 의해 막혔다. 우리가 나서면 분명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추가 반드시 스스로 넘겨야 할 고비다. 이때 아추는 구절검에 목이 꽉 졸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응책을 미리 생각해두었다. 먼저 몸을 안정시키고 양손과 양발이 땅에 붙도록 했다. 그 다음 힘을 모아 몸 전체를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렸다. 구절검의 속박에서 벗어난 후 다시 한 칼을 무구아를 향해 휘둘렀다. 빗맞히자 몸을 낮추고 발을 들어 차기를 시도했고 두 사람의 공격거리를 멀리 벌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칼은 상대의 철체에 의해 잠겼다. 무진아는 뒤로 힘껏 잡아당겼다. 그래서 아추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았다. 무기를 잃었지만 아추의 태도는 여전히 매우 침착했다. 이전에 권왕 리스와의 실전 경험을 활용했다. 상대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렸다. 자세를 안정시키면서 다시 한번 다리로 상대의 목을 가격했다. 네가 계속 수련하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 속도는 다르다. 결국 내 키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무빈이는 뒤에서 양손으로 철체를 조종하며 반대편으로 돌아서 아추의 팔에 맞췄다. 상대가 아파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한 발로 상대의 배꼽을 찔렀다. 이제 한가롭게 웃을 시간은 없다. 지금 내 처지를 한번 검증해보자. 아추는 상대의 공격에 맞춰 채찍을 휘두르며 회피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한 손에 쥐었다. 농담은 그만하고 이제 진짜로 시작할 거야. 아추는 발을 힘껏 내딛었다. 허리칼을 움켜쥔 채 무구어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상대는 철제 채찍으로 빈틈없는 방어를 했다. 한순간 아추는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두 분도 안 되어 아추는 기회를 잡았다. 일격상승용의 기세로 칼날이 방어를 가르고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순간적으로 회전하며 상대의 뒤로 이동했다. 공중에서 칼날은 대나무를 쪼개듯이 강력했다. 한 방에 목의 무기를 베어버렸다. 암암족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믿을 수 없었다. 오단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무기열은 끊어진 구절편을 바라보며 담담히 물었다. 방금 사용한 그 기술의 이름이 뭐야? 독수리 회전은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기술이야. 상대의 무기를 차단하는 아추. 그러나 갑자기 결정을 내렸어. 아추는 자신이 무구르를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만두기로 했어. 왜냐하면 아추는 가장 강한 일격을 써도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어. 그리고 멈췄다. 때려서 이기더라도 상대를 이길 수 없었을 거야. 무기르는 무표정하게 상대를 바라보며 그래서 자신이 졌다고 인정하는 건가? 그 말을 듣고 아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이 결투의 승리는 바로 내 것이라고. 왜냐하면 두 회전 약속이 있었거든. 아추는 무기르의 손 아래서 5라운드를 버티는 것. 그게 바로 지금까지 5라운드가 지난 거야. 전투의 승자는 아추가 이겼다. 듣고 무기열의 표정이 다소 충격받은 듯했다. 그는 잊고 있었다.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매우 태연하게 마음을 놓고 한번 웃으며 자신이 졌음을 인정했다. 맞은편의 아추는 두 손을 모아 주먹을 쥐고 상대가 배반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무기열은 돌아서서 자신의 부족을 한번 쳐다봤다. 조건들의 긴장된 눈빛을 보며 그는 결국 자신을 이겨내지 못했다. 약속대로 무주얼은 아추의 노예가 된다. 옆에 있는 아추는 손을 흔들며 그가 앞으로 홍리족의 영역에 침입하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집 센 무진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암암족 규칙에 따르면 패배하면 죽음을 선택하거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 순간부터 아추는 그 무기르의 주인이 되었다. 그와 함께하는 전사로는 유해와 유주가 있다. 그들은 수완봉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무기르를 계속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두 사람도 아추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 옆에 도착한 5단계가 물었다. 족장을 잃은 암암족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기열은 담담히 그들은 새로운 족장을 뽑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암암족은 피바람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무구가 더 신경 쓰고 있어. 상대방이 이렇게 예의 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5단가는 아추의 아버지이니 형도 그의 무빈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옆에 있던 아추가 손을 흔들며 이렇게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집 센 무치열은 말했다. 누구나 노예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인 실수로도 적절한 권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 때 어디서든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아추에게는 두 사람의 신분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 향주의 급한 등장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깨졌다. 그는 세 사람에게 이후에 이 방에서 다시 만날지 묻는다. 하지만 무기일과 세 사람은 그들을 거절했다. 옆에 자기만의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어둠이 빠르게 무에 내리기 시작했다. 단가는 무치아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다. 그가 여기서 중원 무공과 중원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무비나가 오단가에게 아는지 물었다. 평생 다리 기술만 연구한 오동마군. 오단가는 오동마군에 대해 자연히 들어봤다. 그가 고문을 당한 후 잊고 곧 곤창산으로 갔다고 들었다. 하지만 무구아는 사실 오독이라고 말했다. 마군은 신망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는 또한 무기아의 스승이다. 오동마군은 10년 동안 그에게 권법과 다양한 무기 사용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다리 기술의 구법도 전수했다. 암지는 그를 10년 동안 수련시켰다. 이제 무진아는 그가 아추의 수련을 맡기로 결정했다. 현재 아추의 무공은 아직 상대방을 노예로 만들 자격이 없다. 옆에 있던 5단가는 이에 동의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5년 안에 훈련을 마칠 것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5년 후 그들은 중원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아추는 매일 무구아와의 대련을 시작했다. 무진아가 가르쳐야 할 첫 번째는 다리 기술의 공격과 방어였다. 하지만 그는 거지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아추는 거만하게 웃었다. 뒤에서 유린이 몰래 다가왔다. 무진아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훈련을 잠시 멈추며 쉬자고 했다. 유리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상대에게 불평했다. 대결이 끝났는데 왜 나와 놀지 않냐고. 아추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유린의 부모님이 그에게 결혼하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그녀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그녀만 남아 있었다. 아추는 갑자기 이해하고 그를 가리키며 비웃었다. 너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누가 너 같은 장난꾸러기를 좋아하겠어. 말이 끝나자마자 아추는 맞았다. 상대방은 한 발 차고 화가 나서 떠났다. 옆에 있던 거한 남자 무지는 비가 아추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챘다. 아추가 모를 리가 없지. 그러나 유림은 홍리족의 족장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추는 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때 유주게는 정글 속에서 급히 달리고 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숨었다. 막 손에 쥔 단검을 빼려던 찰나 칼이 그의 목에 겨눠졌다. 온 사람이 아추다. 무표정하게 말했다. 유주, 너는 탈락이야. 하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유해가 갑자기 칼을 휘둘렀다. 아추를 쫓아 또 한 번 칼을 휘둘렀다. 아추는 나무를 이용해 지탱했다. 두 발이 공중에 떠오르며 순간적으로 그의 뒤로 다가갔다. 칼로 상대의 목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광회, 너도 탈락이야. 그리고 나서 칼을 앞으로 휘둘렀다. 칼이 큰 나무의 중심에 꽂혔다. 큰 소리로 외치며 무구와 출격. 나무 뒤에서 나타난 무기야. 불만스럽게 말한다. 아직 움직인 적 없다고. 아추가 말한다. 누가 나를 매복하라고 했냐고. 장소가 발각되면 죽은 것과 같다. 이로써 그들의 일상 연습은 무진화 팀의 패배로 끝난다. 아추와 무당 가문이 정리한다. 잡동사니를 치우던 중 린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녀는 평소에 그렇게 똑똑한데 도대체 스스로 몇 번이나 암시해야 아추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유림은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추가 그의 입을 막고 한쪽으로 끌어갔다. 아추는 그에게 자신도 유림과 함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아추는 중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제부터는 칼끝에서 피를 핥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은 함께할 수 없었어요. 말을 마치자 우림은 울면서 달아났어요. 한편 권투 선수 리석도 아추를 찾아왔어요. 함께 중원으로 가서 세상을 좀 더 알아보자고 했어요. 아추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리석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중원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버지와 아들이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단가가 아추에게 이번 중원 귀환의 목적을 물었다. 아추는 당연히 주쿤부를 재건하기 위해 간다고 말했다. 오단가는 맞다고 답하며 주쿤부의 우두머리는 소고라고 했다. 아추가 하려는 일은 그의 부하가 되어 힘을 보태는 것이다. 말을 마친 오단가는 분명히 참기 어려운 듯 손바닥을 꽉 쥐었다. 다음날 새벽 아추 일행이 출발했다. 각자의 짐을 메고 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돌아보니 유림이었다. 그 순간 그는 그들의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아추와 함께 중원으로 가는 준비를 마쳤다. 아추도 이를 보고 앞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2달 반 동안 내린 눈이 쌓인 눈밭에서 오단가가 한 여관에 도착했다. 그는 종업원에게 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라고 지시했다. 종업원이 다가와 어떤 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오단가는 담담하게 용정차라고 말했다. 종업원은 가게에 용정차는 없고 가을차만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오단가는 가을차 한 주전자를 주문했다. 가게의 모든 손님이 나간 후에 종업원이 문을 닫고 물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와 함께 용정차를 마실 친구인가? 확실한 대답을 얻은 후 그를 한 방으로 데려갔다. 안에 앉아있는 거지는 오랜만에 만난 몇 명의 선배들이다. 신망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세 선배 모두 각자의 대가를 치렀다. 둘째 선배는 왼팔을 잃었다. 셋째 선배는 왼쪽 다리를 잃었다. 이제 나무 막대기로 지탱하고 있다. 네 번째 형님의 얼굴에는 세 개의 충격적인 흉터가 더해졌다. 그때 육사제는 소년과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모여 홀령부의 재건을 계획한다. 여섯 번째 제자가 도착하자 세 번째 형님이 서둘러 대장가와 소고의 상황을 물었다. 대장은 지금 건강하며 식사도 무사하다. 소고는 이미 무공을 익혔다. 이 소식을 듣고 네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놀라움이 가득했다. 모두 간단히 옛 이야기를 나눈 후 제외한 연애는 이미 흩어졌다. 각자 자신의 제자에게 사미도로 가라고 알리러 갔다. 그들 5명의 후계자는 형리에서 만날 예정이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소고를 따르라고 지시했지만 만약 불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무술 대결이나 상대를 죽이는 방식으로 상하 관계를 정할 수 있다. 아추도 무당 가문이 통지를 받고 사미도로 향했다. 그는 강가에 도착해 배 주인 노인을 보았다. 그는 이 눈폭풍 속 유일한 배를 운행하는 상인이었다. 아추는 사미도로 가고 싶어 했지만 노인은 온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추는 그에게 10인양을 주었다. 내일 그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 떠나도 된다. 곧 아추는 사미도에 도착했다. 넓은 눈밭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텐트가 설치되었다. 아추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20년 동안 너는 몇 명을 죽였느냐? 온 사람이 3단가의 제자
야리관이었다. 아추는 자신이 세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오늘이 지나면 아마 한 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야리관은 듣고는 헛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텐트 안에서 적사와 수루원은 이미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수루원이 자란 후 아름다운 얼굴은 악당 같은 밤에게 눈에 띄었다. 나는 네가 자라면 반드시 미인이 될 거라고 알았다. 너는 사론부 같은 곳에서 어울리지 않아. 내 대저택에서 내 집안의 부인으로 지내는 게 어울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짧은 칼이 밤의 목에 놓였다. 목에 구멍이 더 생기고 싶지 않다면 빨리 꺼져라. 밤에 하하 웃으며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싶었을 뿐이다. 적뱀도 밤에 시끄럽다고 불평한다. 두 사람의 갈등이 일촉즉발이다. 그때 사람들은 마치 감흥이라도 한 듯 무언가를 느끼고 모두 텐트 밖을 바라보았다. 적뱀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갔다. 멀리서 백발의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이 걸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나의 실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사론부 대단가의 후계자 소고다. 너희가 나에게 칼을 빼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 가서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옆에 있던 적색 뱀이 물었다. 만약 내가 이기면 어떡하지? 소고는 대답했다. 그런 말이라면 내가 내 부하가 되겠다. 말하자 적색 뱀이 검을 뽑으려던 찰나 소로엔이 이미 뛰쳐나왔다. 긴 검을 들고 먼저 전투를 시작했다. 칼을 찔렀지만 빗나갔다. 하지만 발걸음을 조정했다. 손목을 뒤집어 또 한 번 검을 휘두른다. 속고도 더 이상 방심하지 않고 검을 뽑을 준비를 한다. 검 한 자루로 맞서 싸운다. 그리고 검자루로 긴 검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몸을 움직여 수루원의 등 뒤에 붙는다. 여동생, 정말 아름답다. 내가 남자라면 기꺼이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래? 그건 네가 충분한 실력이 있는지에 달려있어. 말이 끝나자 수여운이 공격 속도를 높였다. 검술이 태풍처럼 소곤을 향해 몰아쳤다. 소곤은 그 틈을 노렸다. 한 검이 찌르려는 순간 발가락이 앞으로 힘차게 내디뎠다. 검술이 빨라서 수여운이 한 걸음에 검을 그의 목에 대었다. 그리고 얼굴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힘을 많이 줄였다고 말했다. 더 강한 기술을 보고 싶지 않겠어. 수로에는 자신이 패배할 것을 알고 두 손을 모아 항복했다. 다음으로 날아온 것은 붉은 뱀이었다. 그의 공격은 수로엔의 수배보다 수배 이상 강력했다. 강한 힘이지만 소고는 피하며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고는 여유롭게 칼을 휘둘렀다. 틈을 잡아차면서 또 한 번 칼이 상대의 배꼽에 꽂혔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발 아래에서 갑자기 뛰어올랐다. 공중에서 검을 휘둘러 적뱀을 내리쳐 적뱀은 반응할 틈도 없이 검이 날아와 목전에서 멈췄다. 적뱀은 복종하며 두 손을 모아 말한다. 졌지만 후회 없이 그녀를 따르겠다고. 소고는 적뱀을 바라보며 말한다. 괜찮아. 내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야. 다음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야리칸입니다. 야리칸은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두 손을 모아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은 텐트 안에서 쿨쿨 자고 있는 아추입니다. 소구는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텐트 안에서 야리칸에게 아추를 깨우라고 했습니다. 아추는 소구를 처음 보자마자 두 손으로 주먹을 쥐고 존경을 표시했다. 소구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부하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해했다. 아추는 자신도 그의 명령을 따르고 싶다고 대답했다. 결국 사론부가 재건될 수만 있다면 누가 주최자가 되든 아추는 상관없었다. 한편 5단가의 부탁도 있었다. 그래서 아추는 처음부터 무술로 승부를 가릴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소고는 재건을 원하지 않았죠. 사론부는 하나의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는 죽음의 물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무림에서 천하제 1인으로 불리는 암살자. 많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의 물을 세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고는 반드시 세우고 싶었어요. 죽음의 물을 세우는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직에서 9개 파벌과 동급으로 승격하다. 동급의 여러 파벌과 함께 그리고 아추 그들은 4월 초팔 이전에 각자 하나의 위례를 받아서 사천문의 주목을 끌어야 한다. 아늑한 작은 방에서 유림 침대에 누워서 중얼거리고 있다. 너는 앞으로 위태로운 삶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너와 함께 중원해왔어. 그러니 나에게 약속해.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아추는 그녀 옆에서 침묵하고 있어.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오늘 밤이 지나면 아추는 위임된 일을 수행하러 떠나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오늘 밤을 보냈어. 오늘 밤은 길어질 운명이야. 지금 세상은 위험해도 신망의 감시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아추는 무구화를 남겨 가족을 보호하게 했다. 이른 아침 가족과 작별한 후 리스와 함께 세 사람과 출발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거리에서 두 명이 중년 남자가 오늘 어디서 술을 마실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갑자기 한 건장한 어깨가 부딪혔다. 그로 인해 한 남자가 땅에 넘어졌다. 그의 동료는 이를 보고 아추에게 큰 소리로 멈추라고 외쳤다. 네 명은 그들에게 자신의 동료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세 명이 건장한 남자들이 갑자기 돌아보며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성격이 거친 유해는 바로 행동에 나섰다. 자기 걸음도 제대로 못 가면서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리석도 곧바로 나서서 두 사람을 한바탕 두들겨 팼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유주가 큰 소리로 그들이 떠나라고 소리쳤다. 맞은 남자는 이빨이 빠진 채로 여전히 불복하며 의협했다. 너희들이 잘못 건드렸다는 걸 알아. 내 형이 누구인지 아냐?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또 한 번이 훌륭한 화로구이였다. 결국 아추가 달려와서 그만두게 했다. 결국 그들은 임무가 있으니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아추는 그들을 천하로로 데려갔다. 거지들이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려 할 때 문 앞에 사람들이 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내 동생을 그렇게 두들겨 팼냐. 길거리에서 맞은 두 남자, 형과 함께 복수를 하러 왔다. 멍이 든 남자는 아추 그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리더는 말없이 무해에게 주먹을 날렸다. 일행이 아추 그들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암암리의 암염족에게 처음부터 때리는 것은 큰 모욕이다. 유가 아추를 바라보며 그의 지시를 기대했다. 아추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을 받은 유는 일어나서 상대방의 머리를 눌렀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쳤다. 양측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려들어 싸움을 벌였다. 술집의 손님들은 상황이 좋지 않자 모두 밖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잠시 후 찾아온 일행은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이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 그는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웃음소리가 가득한 술집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만들 필요가 있나? 말을 마치고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아추에게 다가갔다. 너희는 남쪽의 어느 산골에서 나와서 큰 일을 해보겠다고 꿈꾸는 촌놈들이냐? 이렇게 가다간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건커녕 오늘 밤에 이국에서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을 듣고 광주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앞에 나섰다. 하지만 아추는 그를 떠나게 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유주는 노인을 지나가게 했다. 그리고 말했다. 혹시 우리를 살릴 방법을 알고 있나? 노인은 단순히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추는 웃으며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쉴 새 없이 말했다. 보아하니 너희가 여유가 없구나. 자신이 한 번에 받는 금액은 아추 그들의 원가의 50%로 계산해. 아추는 이에 대해 단지 술잔을 들어 한 모금에 마시고 담담하게 말했다. 유구가 그를 처치해라. 명령을 받은 유주는 그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때 한 여자가 위층에서 급히 달려내려오며 소리쳤다. 멈춰. 형이는 오후 문에서 문을 파는 향주입니다. 유주가 이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다시 한번 주먹을 노인의 얼굴로 날렸다. 여자는 방법이 없음을 보고 그에게 사정을 말했다. 아추와 그들이 평화롭게 떠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추는 얼굴이 굳어져서 앞에 있는 여자에게 웹주에게 전하라고 말했다. 그에게 아래 오문에 있는 5명의 향주와 만나게 하라고. 그를 제외한 파문 향주와 말이다. 의미는 간단하다. 팔문 향주는 오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자는 다소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그저 그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의 도량으로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는 없는 것인가? 하지만 아추는 술잔을 들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도량이 아니다. 나는 그들과 다시 피수를 마실 계획이다. 즉, 그는 세상에 알리고 싶어한다. 그는 아추가 암살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곧 검을 든 무리들이 천하로로 달려왔다. 그들은 아추에게 평화롭게 이곳을 떠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아추는 그가 네트워크 주인인지 물어봤다. 그 사람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청소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아추는 여전히 느긋하게 술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는 잘 들어. 내가 만나고 싶은 건 네트워크 주인이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의 태도가 분명히 다소 불만스러워졌다. 그는 네트워크 주인이 마음대로 부르고 보내는 대형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셋을 세고 상대방이 아직 여기 앉아있다면 그를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술병이 그의 머리에 떨어졌다.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아추였다. 남자의 부하들은 이를 보고 모두 칼을 꺼냈다. 아추도 물러서지 않고 칼을 집어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싸우고 싶다면 나도 함께하겠다. 유주. 문을 닫아라. 말이 끝나자마자 무사들이 도검을 들고 아추에게 몰려들었다. 아추는 갑자기 몸을 움직였다. 마치 용이 헤엄치는 듯 인파 사이를 누비며 채소를 자르듯 칼을 휘둘렀다. 천하로의 대문이 우르르 열렸다. 한 남자가 날아와 땅에 쓰러졌다. 남자는 더 이상 이전의 거만한 기세를 잃었다. 무릎을 꿇고 다가오는 아추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다. 이것이 아추에 대한 또 다른 시험이 아니겠는가. 그는 냉혹해져야 하며 한순간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생물이 죽은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암살자의 길이기 때문이다. 눈보라 속에서 남자는 피의 웅덩이에 쓰러졌다. 그때의 주인은 위층에서 이를 목격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지만 아추의 차가운 눈빛에 겁을 먹었다. 망주가 연이어 뒤로 물러서며 거의 무릎이 꿇릴 뻔했다. 그런 다음 망주는 급히 옆에 있는 여자를 불렀다. 천문에게 전해달라고 하며 피주를 마시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가 막 떠나려 하자 망주가 다시 불렀다. 땀에 젖은 얼굴로 다른 향주들을 모으라고 말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나는 개봉하옴은 망주 천은탁이다. 그 뒤에는 다른 4명의 향주가 따라왔다. 아추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그는 오문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추는 피주를 마시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살천문이 좀 거슬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관련된 정보를 알아봐 주길 바랐어요. 개봉부 내에서 살천문의 암살자에 대한 모든 정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주인은 처음에 당황하면서 다소 평온해진 모습으로 변했어요. 자신에게 묻는다. 왜 아래 5문이 너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지, 또한 그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아추는 손에 쥔 술잔을 흔들며 말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다. 그러고는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방야는 술을 마시는 자는 오직 죽음뿐이다. 천문을 죽이든 거지단을 죽이든 아래 5문을 죽이든. 그런데 그 망주가 갑자기 하하하고 웃었다. 이렇게 일어나면 너도 손을 써라. 무문 아래에서도 무리민인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겠어. 역적이 되어 천문의 정보를 팔아넘기다니. 발각되면 결국 죽음뿐이야. 아추도 상대의 마음을 읽었어. 네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물었지. 맞아. 내 주인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하지만 먼저 아추는 하우문을 제거해야 해. 그 수장도 바로 오후 문주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다른 4명의 향주들은 모두 충격에 가득 찼습니다. 아추는 하오문 문주가 그들을 살려준 것을 회상했습니다. 손에 쥔 술잔을 3개 내려쳤습니다. 술을 가져와서 망주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여성이 망주 앞에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오무문의 정보망에 눈독을 들인 것 같군요. 하지만 만약 망주가 없다면 정보망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유주가 아추에게 눈앞의 소녀를 먼저 제거할 것인지 물었다. 한참 후에 아추가 입을 열었다. 왜 자신의 문주를 제거하려고 하느냐. 현 문주는 비열한 수단으로 전 문주를 쫓아낸 사람이다. 그래서 하무문의 대부분 제자들은 현 문주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추는 술잔을 들고 다소 이해하지 못했다. 망주 천은탁이 이어서 말했다. 2년 전 전임 문주가 현임 문주에게 암살당했다. 이 말을 듣고 아추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나는 오후 문주의 목숨을 제거할 것이다. 천은탁은 여자의 뒤에서 나와 두 손을 모아 경의를 표했다. 나는 살천문의 모든. 하지만 아추는 상대방에게 경고했다. 이번이 마지막 거래라고. 그 후 아추와 그들은 모두 방으로 갔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부하들에게 천장을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천장층의 방을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누구라도 한마디라도 말하면 즉시 처형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모든 사람은 살해천문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살천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아 김은양주에게 전달해라. 모든 일을 마친 후 망주는 아추와 몇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틀 후 김은양주가 살천문에 관한 정보를 보고했다. 아추는 정보를 읽고 나서 즉시 리석인이 방으로 호출되었다. 그는 유주에게 수산오리국의 살천사기를 처치하라고 지시했다. 유해는 영링현 중리에서 청살종피를 처치하러 갔다. 리석은 내구하러 가서 유수홍을 처리했다. 현재 3사람의 실력으로는 정면 대결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하게 기습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리석 3사람의 눈빛은 무자비하게 날카로웠고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그들은 이미 매번 인물을 죽음을 각오하고 임하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한 노인이 금지구역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문을 지키는 관리가 극력 저지했다. 노인은 자신이 노인이라고 주장했다. 개봉부 지역에는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없다고 했다. 문 관리도 분명히 말했다. 여기는 개봉이 아니라 간노전이라고. 죽고 싶지 않다면 다른 곳에 가는 게 좋다고. 노인은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했다. 나는 소구의 명령으로 종리추를 만나러 왔다. 첫 노인은 아추가 겨우 젊은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태도와 자세를 매우 높게 유지했다. 말 속에서 아추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는 선배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갑자기 한 자루의 붓이 노인의 손에서 찻잔을 떨어뜨렸다. 아추는 상대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네가 소구에서 보낸 사람이라서 살려주는 것이다. 혹시 여기서 또 떠들며 으스대려는 거야. 야오웨이, 내가 소구를 위해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첫 노인, 이 태도를 좀 고쳐라. 가져와서 100만 양의 은전 큰 지폐를 아추에게 건네줬다. 이것은 사론부가 소고에게 배정한 출발 자금 전부다. 모든 사람에게 1만 양, 예외는 없다. 아추는 이 큰 지폐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은전을 다시 넣고 간 노인에게 소고에게 전하라고 했다. 사론부에 남겨진 모든 것은 지난 세대의 것이며 그가 진정으로 죽음이 없기를 원한다면 남의 것을 위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첫 노인은 이 말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평생 재물을 생명처럼 여기며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기를 원치 않아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이제 전설 속의 죽음이 없기를 위해 자신의
평생 모은 재산을 눈앞의 남자에게 모두 바치려 한다. 아추는 그러나 그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하고 싶어 했다. 죽음이 없는 자가 되려면 먼저 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한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죽음이 없는 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천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가을은 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천노인이 떠난 후 김은 상주가 뒤따라와 상황을 보고했다. 천문대장원의 사례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아추는 모든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본 후 김은 양주에게 부유한 집안 자재의 옷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그는 정부에 있는 천문대장원으로 가서 그곳의 주인을 만나고자 했다. 하지만 아추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는 자연히 그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아추는 그 상황의 복잡함을 알고 있었다. 떠나기 전에 부국강병의 말을 내뱉다. 원래 2만 양의 은을 맡기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군. 문 밖 경비들이 알아보고 서둘러 막아섰다. 귀빈으로 모셔서 저택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주인님을 만나기 전에 신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추는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렸다. 이곳 주인은 여러 거지들과 함께 와 있었다. 너가 나에게 2만 양의 일을 위례하고 싶다고 들었어. 2만 양을 쓸 정도면 너가 원하는 해결할 대상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인물이라면 보수는 더 높아질 거야. 아추도 문제없다고 하더군. 얼마든지 원해. 상관없어. 나는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어. 장주가 웃으며 그러면 너가 원하는 인물은 누구냐고 묻네. 아추는 다소 냉담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살천문에게 말했다. 허난성 카이펑의 책임자, 즉 당주인 너의 목이다. 말이 끝나자 아추가 먼저 움직였다. 몸을 돌려 상대의 경비를 막는 동시에 상대의 허리칼을 재치 있게 빼냈다. 협상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살천문 당주에게 돌진했다. 가는 길에 경비의 저지도 쉽게 해치웠다. 몸을 돌려 성일검으로 당주를 가격했다. 예상치 못하게 주인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앉아있는 의자를 이용해 몸을 가렸다. 그리고 힘을 주어 아추를 벽에 던졌다. 주인이 큰 소리로 아추에게 누구인지 누가 보냈는지 물었다. 동시에 부하의 경호원이 제때 도착해 앞을 막았다. 아추는 무표정하게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살천문을 대신할 사묵문주 종리추가 나다. 당주가 눈앞에 미친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부하들에게 빨리 나서서 남자를 처치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이 몇 명의 하찮은 부하들이 아추의 상대가 될 리가 없다. 순식간에 앞으로 나선 호위들을 처리해버렸다. 그중 한 명의 부하는 꽤 영리했다. 대문을 열고 지원을 요청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추가 휘두른 한 검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때 당주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다. 칼이 아추를 향해 내리쳐졌다. 아추는 테이블을 따라 몸을 돌렸다. 그 기세로 테이블을 들어올려 뒤집었다. 당주는 이를 보고 손으로 테이블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을 때 눈앞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그의 오른쪽에는 이미 다가와 있었다. 그의 놀란 눈빛 속에서 일검으로 천당을 베었다. 그리고 저택 안의 많은 경호원들이 서둘러 와서 구출하려 했다. 하지만 아추의 표정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마치 이 무리들이 운명인 듯 끝장을 맞이하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뚫고 나아갔다. 이 순간부터 개봉지구의 살천문이 하늘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편 역석 세 사람도 차례차례 암살 임무를 완수했다.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목격하는 1차 정보망에 하우문 주인도 바로 그 소식을 접했어요. 개봉살천문의 3대 살수와 당주가 죽음으로 인해 천은탁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강호가 크게 변하니 또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일어나려나 봐요. 바로 그때 한 부하가 보고했어요. 금단 구역방에 계신 분이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천은탁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변신한 남자는 피로 얼룩진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그 남자는 아추이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천망주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위례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삼금이라는 이름에 남자가 급히 주점으로 향했다. 돈이 가득 든 봉투를 가지고 뚱뚱한 남자에게 맡겼다. 하지만 삼금이 떠나려 할 때 권오호가 그를 불렀다. 갚아야 할 이자가 훨씬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삼금은 3개월 전에 권오호에게 돈을 빌렸다. 원래는 2달 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돈을 갚으러 갔을 때 권오호 집 앞에 경비원이 알려주었다. 상대방은 이미 외출해서 잠시 돌아오지 못한다네. 그래서 삼금천은 오늘 돈을 돌려줬다네. 그러나 권노파는 부인하며 자네 집에는 문지기 같은 사람도 없다고 하네. 처음부터 끝까지 개봉을 떠난 적이 없으니 먼 여행이 어디 있겠나. 권노파는 악명 높은 큰 악당이야. 그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이미 100여 명이 넘는다네. 그는 삼전천에게 7일 내에 자기 집 토지 증서를 내놓으라고 했네. 빚을 갚으러 오지 않으면 아내와 딸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거야. 삼금은 그와 논쟁하고 싶었지만 상대의 부하에게 얻어맞고 말았다. 술집에서 나온 삼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눈밭에 쓰러져 울고 있다.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그를 도왔다. 남자는 반쯤 밀어내며 그에게 전부를 없애버리라는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상금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 몇 푼의 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반대로 내가 소유한 집과 땅이 모두 빼앗길 거야. 차라리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권노후를 처리하는 게 낫겠다. 사실 그를 도와준 남자는 살문 사람이다. 그의 위례는 살문을 거쳐 아추의 손에 전달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첫 번째 위례다. 아추는 구체적인 정보를 본 후 바로 간선망 주인에게 조사를 명령했다. 전호후의 이 위례를 살문이 맡았다. 그리고 이는 살문이 개업한 첫 번째 위례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한두 개만 받을 것이다.